네, 프리마켓 뉴욕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 오늘도 뭐 너무나도 많은 분들께서 또 기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기대하는 부분은 아마 실적 발표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지금 프리마켓이 그래도 엔비디아 1.7% 상승하고 있고요. 메타도 이제 반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1.36%. 자, 마이크론이 현재 약 4% 정도 상승. 그리고 AMD 1.2%.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좋아하시는 이런 종목들이 좀 상승을 하고 있고요. 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또 어떻게 시장에서 좀 해석을 해봐야 될지 하나씩 좀 짚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시는 테이버님과 함께 자, 이 시장 하나씩 좀 짚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그리고 오늘 최보아 앵커 김민 캐스터와 함께 어떤 뉴스들이 지금 아주 핫하게 올라오고 있는지 하나씩 좀 짚어 나가도록 할 텐데요. 일단 지난주 빅테크 실적 발표를 저희 테이버님과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눠봐야 또 오신 분들이 많이 얻어가실 수 있기 때문에 자, 지난주 빅테크 실적 발표를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셨는지 평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요? 그럼 뭔가 하죠? 하지 말고 넘어갈까요, 그러면? 일단은 뭐 평가라고 하시면 이 화면 좀 띄워주시면은 예. 일단 실적 발표가 나왔을 때의 시장의 움직임에 대해서 요약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핵심이 되는 거는 아마존이 일단 9.5% 정도 상승을 했다라고 보실 수 있는 대목이고, 그리고는 뭐 메타가 11% 정도 하락을 했더라. 그리고 나머지는 대부분 보합이었습니다. 테슬라도 2.28%, 구글도 2.5%. 예. 그리고는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하락했지만 2.9% 정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예. 시장에서 아무래도 밸류에이션 부담을 좀 많이 느끼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 대목. 그리고는 그 이후에는 저는 좀 눈여겨봤던 건 넷플릭스였습니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실적 발표를 하고 난 이후에 예. 차트를 보시면은 실적 발표와 함께 급나가는 모습을 보였어요. 네. 하지만 이후에 지금 보시면은 이제 V자로 돌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근데 이게 뭐냐 그러면은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주주가 왕이다라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실제로 넷플릭스는 주식이 하락하고 이제 주주들이 좀 실망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예.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그러면은 $1,000가 넘어가니까 분할하겠다. 근데 이게 분할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치트키거든요. 실제로 이제 뭐 한 주가 10주로 바뀌는 마법이기 때문에 그런 뭔가 유동성이 늘어난다. 뭐 좀 많은 사람들이 투자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기대값으로 바닥에서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이고, 요것도 안 통한다 혹은 이거 이외에도 더 주가를 끌어올리고 싶다 그러면은 자사주 소각을 발표하면 되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핵심이 되는 거는 빅테크들의 AI 투자에 대한 캐펙스입니다. 근데 예. 결과적으로는 구글이 캐펙스 투자를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자체 칩이 이제 올해 연말에 세 번째 자체 칩이 나온다라는 이야기. 내년도에는 자체 칩을 통해 가지고 더 많은 확장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9%대 급등을 했다라는 점은 결국 AI 관련돼 가지고 얼마나 이제 인프라 투자를 많이 하는가, 얼마나 계획을 좀 치밀하게 세우고 있는가에 대해서 시장이 좀 이렇게 이제 면밀하게 봤다라고 보실 수 있는 대목이고, 예. 이런 부분에서 마소가 빠진 이유 같은 경우에는 마소는 지난 분기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투자는 올해보다 줄어들 것 같다. 그런 얘기가 시장에 여전히 좀 우려 사항으로 남아 있다 보니까 조금 시장에서 조금 매도가 나왔다. 메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투자를 늘리겠다라고 평가는 했지만 본인들의 발표는 했지만 이게 구글 같은 경우에는 상한과 하한을 다 올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850빌리언이었는데 850빌리언 투자한다라고 했다가 920빌리언 수준으로 완전히 올렸는데 하한만 올렸죠. 메타 같은 경우에는 하한만 살짝 올리고 있어요. 맞아, 몇 분기 동안. 맞아. 그러니까 투자를 확대한다라는 것보다는 본인들이 목표를 정해놓고 투자해보니까 상단으로 점점 가는구나. 아니 근데 그 메타가 그러니까 하한을 좀 올리고 상단을 딱 막아놓긴 했지만 그래도 그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네. 저는 그러니까 제가 느꼈던 이 분위기는 일단 클라우드 기업들이나 뭐 TPU나 뭐 자체 칩 개발하는 이런 쪽으로 많이 쏠리는 건 있지만은 뭔가 팔방미인을 좀 보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많은 분야에서 클라우드는 클라우드, 칩이면 칩, 아니면 AI면 AI, 뭐 모델부터 해서 이 AI라는 이 생태계를 어떤 기업이 다 아우를 수 있을 것인가에 따른 그 팔방미인을 좀 보고 싶어 하니까 메타나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그 외의 기업들은 사실상 어찌 보면 뭐 부족한 게 전혀 없는 기업이지만 근데 이 아마존과 알파벳에 대한 이 기대값이 좀 상대적으로 좀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지난주에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엔비디아가 오늘도 목표 주가가 350불까지 나온 상황이에요. 엔비디아가 또 올라왔다라고 하는데 예. 결국 핵심은 AI 관련된 투자를 확대한다라는 게 핵심이었죠. 그리고는 주말에 제가 뉴스로 조금 이게 좀 심각하다, 크리티컬하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뉴스가 뭐가 있냐 그러면은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얘기를 했어요. GPU가 있는데 다 못 돌린다. 왜냐하면은 전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예, 전력. 네, 그래서 결국에는. 전력 인프라가 지금 데이터 센터를 돌리는데 오히려 전력 인프라가 부족해서 GPU를 돌리지 못하는 상황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네. 요거는 시장에서 일단 반응을 좀 더 지켜보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 그럼 전력에 대해서 좀 많이 이야기해 주실 건가요? 국내에서도 그래서 변압기 관련된 주식들이 완전 폭등한 이유 자체도 예. 이게 미국에서 계속해서 전력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겠지만 주말 사이에 그런 이슈가 이제 전해졌다라는 거, 마소 CEO가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게 시장에 크게 좀 작동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미국에서의 전력 인프라 쪽도 보셔야겠지만 과연 이게 AI 데이터 센터 기준으로 보시면은 얘네들 지금 증설 속도가 매년 30% 50% 늘어나는 게 아닐 수 있겠구나로도 받아들여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말 그대로 AI, GPU를 찍어내는 만큼 TSMC가 생산하는 만큼 AI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예. 전력 인프라가 발생하는 만큼 AI가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상정하고 있는 AI의 증가 속도, 데이터 센터의 증가 속도가 조금은 달라질 증가될 수도 있기 수도 때문에 있다. 그런 부분을 시장이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 뉴스가 나왔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뭐 전력에 대해서는 뭐 시장에서 지금 큰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뉴스에서 자, 지금 어떠한 뉴스가 지금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는가 또는 가장 핫하게 지금 달고 놓고 있는가 그런 부분을 하나씩 좀 짚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일단 월요일이다 보니까 예. 증시 캘린더부터 가볍게 짚어보도록 증시 하겠습니다. 캘린더부터요. 예. 네, 이번 주부터 서머타임이 해제가 됐죠. 더불어 이번 주 화요일부터는 증권사별로 또 그동안 잠시 중단됐던 주간거래 서비스가 다시 재개되겠습니다. 또 오늘로써 이 정부 셧다운이 33일 차에 접어들게 됐는데요. 예. 이 11월 5일을 넘기게 된다면 트럼프 행정부 1기에서 35일이었던 최장 기간을 넘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강경 기조에서 조금은 유연한 이야기 혹은 완화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만큼 셧다운 종료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만약 종료가 되지 않는다면 졸츠 구인 건수, 또 이번 주에 예정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또 금요일에 발표될 예정인 이 10월 비농업 부문 고용 보고서들이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증시 캘린더 가볍게 정리를 해봤고요. 네. 최근 미국 증시가 불꽃 장세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신조어가 또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주 이슈가 굉장히 많았죠. 이 슈퍼 위크를 보내고 에이펙 이후 어떻게 될지 투자자들은 현재 방향성을 좀 탐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종합적으로 본다면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현재로서는 불확실성, 그리고 AI에 대한 투자 부담, 경제 둔화 등의 다양한 이유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남아있긴 하지만 지난주 대비해서는 좀 재료가 어느 정도 소멸됐다, 조금 부족하다라는 입장이 이어지는데 예. 지금 시장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고민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재료가 다 소멸됐다라고 좀 보기 힘들 것 같고요. 이번 주에 정말 어찌 보면은 과거 몇 주 전에 물론 빅테크에 대한 관심도는 너무나도 많지만 네. 그래도 AI 플레이어로서 뭐 로빈후드부터 시작해서 뭐 정말 뭐 물론 약간 좀 다른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은 뭐 AMD나 퀄컴도 최근에 뭐 AI 또 진출한다는 이야기도 네. 있고 뭐 이러한 기업들이 여전히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또 가이던스 또 어떻게 또 나올지도 한번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뭐 하여튼 여전히 빅테크 뭐 M7이다 M5다 뭐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미국에서 가장 큰 플레이어로서는 또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 장 마감 이후에도 팔란티어 나오잖아요. 팔란티어, 그렇죠. 팔란티어라는 기업도 정말 지금 너무나도 큰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과연 뭐 재료가 소멸됐다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이르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테이버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번 주 실적 발표 기업들 뭐 예정 쫙 돼 있을 텐데. 지난주랑 같은 그런 뭐 종목 장세 네. 펼쳐질 거다라고 보셨으면 좋겠고 지금은 저는 무조건 유동성을 신경을 쓰면서 우리가 시장을 대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요 차트 조금 띄워주시면은 오늘도 어딘가에선 삐그덕삐그덕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인 시장이 떨어지고 비트코인이 있다는 시장. 삐그덕삐그덕하는 대표 네. 주자죠. 그러니까 2주 정도 전이었죠. 금 시장이 또 한동안 또 삐그덕삐그덕거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금이 저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와 있는 상황도 있는데 예. 이런 것들이 지금 금에서 코인에서 그 말 그대로 이제 주식시장 외에서의 흔들림을 우리는 좀 더 관찰을 하면서 주식시장은 얘네들이 흔들리지 않으면은
크게 이슈 없이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일 거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시장에서 주목해야 되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으면은 누구냐 그러면 오라클이죠. 왜냐 그러면 오라클에 지금 CDS 프리미엄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채권 시장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부도 확률입니다. 그렇죠. CDS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거는 얘가 돈을 못 갚을 확률에 대해서 배팅을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가격을 매겨서 거래를 하는 건데 네. 요 파생 상품 시장에서의 오라클이 특히 지금 많이 이제 언급되는 이유는 얘는 AI 데이터 센터 투자한답시고 돈을 엄청나게 많이 빌려놓은 상황이고 그래서 부채 비율이 지금 500%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미래의 성장 가능성, 미래 현금 흐름에 대해서 부정확하게 좀 불확실하게 보기 때문에 CDS 프리미엄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요게 이제 그냥 우려로 인해서 단기적인 그쪽에서도 트레이딩만 발생한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네. 정말로 뭔가 오라클의 현금 흐름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은 그럼 오라클 주가가 폭락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이제 그런 쪽에서의 투매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버블은 아니지만 네. 뭐 AI 버블이 다시 그때 나오겠죠. 이게 무리하게 이제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 뭐 특히나 이제 오라클 같은 경우에. 야, 그것도 마찬가지고 주말 사이에 나온 뉴스 중에서 조금 이제 걱정되는 소식도 하나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이번 분기에만 실제로 미국 내에서 좀비 기업으로 등재된 기업 수가 100기업이 넘어가면서 다시 이게 2011년 최고치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가파르게 이제 또 이제 좀비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좀비 기업은 말 그대로 돈을 벌어서 돈을 남기는 것 대비 이자 비용이 더 커서 적자가 나는 기업. 그런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니까 지금은 오히려 그냥 시장의 대형주들은 그냥 계속 잘 가는 겁니다. 예. 그거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그 상황에서 혹시나 뭐 유가가 뛰어오른다든지 아니면 금 가격이 폭락을 해서 4,000달러 밑으로 내려간다든지 아니면 크립토 기준에서 비트코인이 10만 불 밑으로 훅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뭔가 시장 외에서의 진도가 이제 진동이 발생을 해서 이게 시장을 이렇게 같이 잡아먹게 되면은 그것만 주의하시면은 시장에서는 지금은 그냥 계속 유동성 파티로 보시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그냥 뭐 팔란티어 예를 들어 잘 나오면 어차피 지금 신고가 영역이 있으니까 혼자서 달려갈 것이고 대형주들은 실적 발표가 좀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대형주도 실적 발표하고 난 뒤에 지금 롱숏이 걸려가지고 네. 거의 보합권이죠. 예. 걱정할 건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 종목 장세가 계속해서 벌어질 거니까 그냥 지금은 내가 투자하는 종목에 집중을 하시면서 예. 매크로적인 관점에서 흔들림이 없는가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사실 드리고 그 있습니다. 유가랑 지금 비트코인이랑 금 가격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면 그 세 개가 만약에 무너진다고 한다면 이러한 뭔가 랠리가 다시 한번 좀 붕괴되는 이런 손절해야죠. 흐름으로 보신다는 건 거죠. 팔고 나가야죠. 근데 비트코인이 주말에 제가 알기로 장중 한때지만 10만을 하회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보다 완전히 주말에 이제 아예 별 하향- 이슈는 없었습니다. 그냥 네. 그냥 연준의 그냥 금리나 경로가 좀 불확실하니까 그거에 대한 네. 좀 그런 좀 매도가 좀 나온 것 같은데 어쨌든 비트코인의 가격이 다시 한번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아직은 테이버님이 말씀하신 그 위험 영역에 진입하지는 않았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10만 불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이게 저희 그때 금요일이었죠. 네. 갑자기 확 떨어져가지고 아, 트럼프가 이제 한국 시장 기준은 토요일이었습니다. 그 주말에 이제 미국 뉴욕 시장 기준으로 금요일 오후 6시에 장마 치자마자 갑자기 확 투매가 나왔죠. 네. 롯데가 10만 불이었어요. 아, 네네네. 그 이후에 지금 추세를 보시면 그 이후에는 현재는 박스권이에요. 다만 지금 확실히 매수보다는 매도가 강한 흐름을 코인에서 보여주고 있고 요게 코인 시장에서의 또 레버리지 청산 얘기로 이어지면은 그러면은 이게 밈 주식 청산으로도 같이 이어지는 거고요. 네. 같은 계좌다 보니까. 그쵸. 그럼 밈 주식이 떨어지면은 지금 시장에 많이 껴있는 레버리지 자체를 건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이나 비트코인 시장을 관찰하면서 주식을 하셔야 된다. 아, 이게 약간 선제적인 지표 같은 건 거네요. 근데 어떻게 지금 보면. 또 나오고 있는 게, 그러니까 52주 신고가를 찍은 종목과 신저가를 찍은 종목들이 이게 완전 양극단 현상으로 막 벌어지고 있다 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시장이 건전하지 못하다. 이런 의견들이 지금 뭐 월가를 통해서, 그러니까 물론 이제 시장이 좀 과열되다 보면 여러 가지 뭐 이유를 가지고 갖다 붙여서 야, 이게 이래서 위험해, 저래서 위험해, 뭐 이런 것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최근에 약간은 너무나도 한쪽에 쏠려 있던 거에 대한 우려감이 좀 더 증폭되고 있는 듯한 좀 느낌이 좀 들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적 발표 시즌하고 같이 좀 겹치다 보니까 이게 약간 좀 주춤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도 물론 좀 AMD 좋게 나올 것 같고, 네. 뭐 퀄컴도 뭐 괜찮게, 팔란티어도 괜찮고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이게 지금 시장의 어떤 일부 유동성을 조금은 좀 위축시키는, 뭐 금이나 비트코인도 지금 뭐 보여주셨지만은 이런 어떤 장세가 약간은 좀 불안하게 만드는 뭐 그런 근데 분위기지 지금 않을까. 예.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명확한 매도 시그널이 안 나오면 맞아요. 사람들이 안 팔아요. 그게 더 불안한 네. 거죠. 그러니까 안 팔고 살려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게 말 그대로 매도자는 적은데 매수자가 많으니까 시장이 올라가는 맞아요, 거고 맞아요. 네. 그러니 버블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AI가 지금 뭐 당장 앞으로 6개월, 1년 내에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 아무도 감히 그렇게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매도세가 나와도 펀더멘털을 뒤흔드냐, AI에 대한 펀더멘털을 뒤흔드냐, 그러지는 않는다. 그냥 단기적인, 나머지는 노이즈들이다. 일시적인 이렇게 만약에 시장에서 평가해버린다면 조금만 빠져도 그냥 매수세가 붙어버리니까. 그래서 지금은 혹시나 이게 말 그대로 매도를 부르는 매도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트리거로서 코인이 폭락을 한다든지 금이 일정 수준 이상 폭락을 하면서 그게 밈 주식을 건들고 그게 나스닥을 전체를 건들게 되면은 그거는 우리가 주의를 해야겠지만 그렇죠. 네. 그게 없다라고 하면은 주식을 안 팔고 지금은 버티는 게 오히려 어찌 보면은 정당한 대응이 되는 시장이다. 제가 오늘 아까 그 기사를 봤는데 저희가 방송에서 뭐 AI 버블론이다, 뭐 여기에 대해서 우려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했잖아요. 그쵸. 근데 그 새롭게 나온 그 기사에 따르면 AI의 버블론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판명을 하려면 다음 분기 실적까지 좀 기다려봐야 한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이번에는 메타 실적도 뭐 일회성 비용이다, 뭐 아니다, 다른 기업들도 똑같은 상황에 직면했는데 그게 왜 메타에게만 해당이 되겠냐? 그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올 그런 노이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명확한 거는 사실 한 번만 보고는 알 수가 없다. 다음 분기 실적을 본다면 앞으로의 좀 청사진이 좀 더 명확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봤으니까 지금으로서 우리가 사실 할 수 있는 건 기다려보는 것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실적 발표가 끝이 아니죠. 사실 뭐 4분기 또 내년에 대한 또 EPS 성장률에 대해서도 시장에서는 또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각 지수마다 그 사이사이에는 일부 노이즈는 분명 또는 뭐 시장에서 우려하는 그러한 일들은 좀 있을 것 같다. 멘탈을 잘 잡아야겠죠.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 한번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러면 우리 기사를 하나 또 보고 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번 주 이제 FOMC 이후에 또 계속해서 12월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또 이번 주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연준 위원들 간 12월 금리 정책에 대한 시각차가 주말을 비롯해서 조금 더 뚜렷해졌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먼저 월러이사는 현재 가장 큰 우려는 노동시장에 대한 둔화라면서 12월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목소리를 냈고요. 반면 로건 총재는 이 12월 추가 인하가 어려울 것이다 라는 또 의사를 밝혔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인하 비율이 12월 인하 비율이 90%가 넘었다라고 책정이 됐는데 현재로서는 60% 정도 약간 넘는 수준까지 또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12월 FOMC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연말 시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 연말 랠리가 이어지냐 마냐 여기에 대해서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빠지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 노동시장에서는 좀 노동에 대한 둔화에 대한 심각성을 연준이 얼마나 크게 받아들일 것이냐라고 하면서 또 12월에 그 내용이 아예 바뀔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 노동시장 상황은 이렇게 정말 금리를 내려야 할 정도로 좀 심각한 내용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뭐 파월 의장이 중요하게 보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노동시장을. 중요하죠. 중요한데 저도 요즘에 뭐 다양한 의견을 좀 듣는 게 뭐냐면 한쪽에서는 지금의 그냥 잡 오프닝이라고 하니까 이제 구인 구직이라고 봐야 되겠잖아요. 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챗 GPT가 이제 들어서고 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인 구직이, 그러니까 노동시장이 조금은 타이트해지고 있는 점점 지수는 막 올라가고 있고, 자 이러한 상황이 결국에는 시장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한쪽에서는 AI 효율성이다. 시장의 매출이 증가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AI가 이미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고 시장에서 그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상 AI 효율성이지 이게 노동시장이 그렇게 크게 막 위축이 되거나 경기가 뭐 이렇게 부러지거나 이런 거는 아니다라는 점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이거는 AI랑 전혀 상관이 없다. 어찌 보면 코로나 이후에 일부 너무나도 많이 뽑았었던 그런 직원들 수를 조금씩 아주 장기간 동안 조금씩 우리가 뭐 해고를 한다든지 레이오프도 요즘에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자 이러한 어떤 영향이 지금 시장에선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AI와 지금 일자리가 연관돼 있다는 아주 명확한 어떤 증거가 없다.
이런 뷰들도 지금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아마존도 이번에 14,000명 감원으로 말이 진짜 많았는데 이번 실적 발표에서 그거를 좀 뭔가 의식한 듯한 발언을 했어요. 절대 이거는 뭐 AI로 인한 인력 대체가 아니라 네. 우리는 진짜 조직 문화 때문에 결국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 실제로 고위 임원 입에서 나온다는 것 자체가 예. 여기에 대해서 아마존 측도 어느 정도 의식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게 AI 대체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그거를 어떤 이제 보고서의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은 AI를 핑계로 해고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우리가 뭐 하나씩 뭐 짚어봐야죠. 결과론적으로 지금 아무리 뭐 예상해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이 일자리에 대해서도 제가 봤을 때는 이 다양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연준에서도 아마 좀 긴가민가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12월 뭐 금리 인하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좀 있긴 하지만 정부 셧다운 때문에 뭐 제대로 된 뭐 데이터를 못 받는다 뭐 제가 봤을 때 다 알고 있는데 뭐 못 받는다 이런 얘기하지만 요것도 우리 한번 뭐 지켜봐야 될 것 같고 12월 금리 인하는 테이버님은 어떻게 좀 지켜보고 계세요 지금 상황은? 12월 금리 인하는 시장에서는 한 3대2 정도? 3대2? 예, 아니면은 뭐 2대1 정도? 요렇게 지금 네.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떤 쪽이 3이고 어떤 쪽이 2인가요? 인하를 인하 한다는 한쪽으로 게 하는 조금 쪽. 더 많긴 아, 해요. 3. 예, 제가 이 자리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안 좋은 쪽은 너무 안 좋아지고 좋은 쪽은 여전히 좋답니다. 예. 그러면은 금리 인하를 결정하는 거는 안 좋은 쪽이 더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를 주목해서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지금 좀비 기업도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에 좀비 기업들이 연쇄 부도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거는 뭐 실업률이 갑자기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대목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현 상황에서는 한두 번 정도의 금리 인하까지는 보험적으로 더 이제 연속적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라는 거고 시장도 지금 보시면은 뭐 우리가 페드와치 같은 경우도 보셨을 때 내년까지 앞으로 금리 인하가 3번 정도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12월 금리 인하하고 내년 상반기에 한 번 더 그리고 내년 하반기에 또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년도까지 금리 인하를 연속적으로 계속하는 게 아니고 지금 앞으로 남아있는 금리 인하가 한 3번 정도 있는 것 같다. 네. 그런데 그게 12월일지 아니면은 그게 1월이나 3월일지는 그건 좀 더 두고 봐야 알겠지만 현 상황에서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은 일단은 고용 시장이 안 좋아지고 둔화되고 있는 건 확실한 부분이고 제가 이제 올해 실적 발표, 올해 1년 동안 있었던 실적 발표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실적 발표가 팔란티어였거든요. 올해 1분기 실적 발표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 그러면은 우리는 앞으로 고용을 반으로 줄이고 네. 매출을 10배로 늘리겠습니다. 예,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AI 효과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는 셀즈포스 같은 경우에도 무슨 얘기했냐 그러면은 2025년도에 우리는 고용을 0명하겠습니다. AI의 효율성으로 우리는 고용을 안 해도 회사가 굴러갈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마련됐으면 이야기를 이미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이미 시장은 AI에 대해서 그런 인력 대체가 발생하는 건 우리 주변에도 체감할 수 있고 테크 기업들도 그걸 공공연하게 밝힌 상황입니다. 그리고는 최근에 이제 감원 해고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이야기 나오는 게 뭐냐 그러면은 지금 이게 관세 때문에 비용이 증가하니까 그 비용이 증가하는 부분을 오히려 인력 감축을 통해 가지고 이걸 똔똔을 맞추기 위해서 재무제표를 만들기 위해서 네. 그런 식으로 기업들이 대응을 하는 거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관세 때문인지 AI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과고용 상태에서 정상 상태로 회귀하는 건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가장 큰 문제, 가장 크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숫자는 뭐냐 그러면은 최근에 정말로 해고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공시가 되게 많이 나오는 상황이고요. 네. 그러면서 이게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도 나옵니다. 그것도 일각으로 계속 이제 제가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상속도 많이 받았고 증여도 많이 받았고 그러고는 투자를 통해 가지고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서 일을 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사람도 늘어났어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긱 이코노미라고 있습니다. 근데 긱 이코노미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일자리에 잡히느냐 집계되느냐 그게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구조 시스템도 정말 많이 바뀌었고요.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기묘한 균형이라는 부분이 이미 우리는 코로나 이전부터도 어느 정도 와 있었고 코로나 이후에는 뭐 미국에서도 배달이 엄청나게 많이 는 하나의 직종이잖아요. 그 긱 이코노미 자체가 일자리 자체의 통계를 못 믿게 만드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니 그런 것도 우리가 종합적으로 감안해 봤을 때는 시대가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디를 중점적으로 포인트를 볼 거냐라고 했을 때 돈이 많이 가는 곳 그리고는 그 돈이 갔을 때 나오는 효과와 돈이 필요한 곳을 봐야 되는데 돈이 많이 가는 곳은 명백하게 지금 AI 전력이고 이쪽으로는 빚을 내서라도 다들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다들 이제 전쟁을 시뮬레이션 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군비 경쟁을 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쪽은 계속해서 가즈하고 그걸 많은 사람들이 똑똑해지고 스마트해졌으니까 다들 알기 때문에 그쪽은 사놓고 안 파는 거예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이쪽은 비싸지는 건데
반대로 실제로 최근에도 이제 지난달에도 나왔잖아요. 미국에서 주식을 안 한다, 부동산을 안 한다, 자산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경기가 점점 체감이 안 좋아진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미국 내에서도 주식을 하는, 코인을 하는 사람과 주식과 코인을 하지 않는 사람의 빈부격차가 더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연준은 여기서 누굴 볼 거냐? 안 하는 사람을 보거든요. 저소득층. 먹고 살만한 사람들을 보고 그쪽을 보고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일부에 대해서 어찌 보면 완전히 이제 뭐 버린패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중앙은행이 할 만한 행동은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앙은행도 마찬가지고 주말 사이에 트럼프가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이게 트위터에 이제 SNS에 올렸는데 지금 셧다운 상태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 그러면은 미국 내에서도 우리가 저소득층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계층이 있고 이쪽에 한 4천만 정도가 네. 정부로부터 식료품에 대한 지원을 받는다. 근데 그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미국 내에서 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민심이 격하게 안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가 이쪽은 빨리 돈 지급할 수 있도록 할게요. 라고 SNS를 썼거든요. 네. 왜냐 그러면 말 그대로 이게 한쪽, 말 그대로 이 바닥에 있는 쪽은 신경을 안 쓰면 큰일이 나는 겁니다. 근데 그 바닥에 있는 쪽이 저소득층이라고 하기에는 그 비율이 미국은 꽤 높지 않나요? 그렇죠. 이 3억 명 중에서 4천만이면 상당히 높죠.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게 어찌 보면 약간 너무 극단적인 그런 사회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그 연준도 마찬가지로 그 4천만, 5천만이라고 하는 그쪽을 보면서 정책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금리 인하가 12월에 당장 뭐 된다 안 된다 보다는 내년도에 금리 인하가 몇 번 정도 앞으로 네. 우리가 한 1년 정도 기간 동안 금리 인하가 몇 번 될 거냐의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시장에서는 지금 3번으로 배팅하고 있는데 이게 3번보다 많아지면은 경기가 정말 안 좋아지는 거고요. 그리고는 생각보다 경기가 좀 많이 잘 버틴다라고 하면은 3번 정도 하는 거를 시장이 보고 있기 때문에 3번 한다 그러면은 이게 주식 시장에는 도움이 되죠. 그래서 지금은 금리 인하 사이클이 유지된다라는 정도로 보셨으면 좋겠고 12월 금리 인하가 그렇게까지 중요할까라는 부분 단기 변동성은 있겠지만 12월 금리 인하를 안 한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을 다 팔고 떠나야 되는 그런 장이 펼쳐지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2월에 대해서, 그러니까 12월 FOMC에서 금리 인하를 안 할 거다라는 것도 지금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정작 왜냐면 그 당일이 되면 큰 변동성이 없을 것이다. 왜냐면 벌써 이제 10월 FOMC에서 뭐 그런 메시지를 어느 정도 저는 명확하게 던졌다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많은 연준 위원들도 지금 뭐 경기가 일부 뭐 균형을 조금 이뤄나간다면 굳이 뭐 금리 인하를 해야 되겠어라는 그런 의견을 던지시는 뭐 연준 위원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근데 부분도 이 베센트 재무장관이 사실 뭐 노동 쪽보다는 주택 쪽을 언급을 그저께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주택 쪽에서는 뭐 이런 부분이 침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뭐 빠르게 해야 된다라고 의견을 또 덧붙였는데 주택 쪽으로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주택은 지금 지표가 딱히 나쁘지 않다라고들 많이들 분석을 해가지고 그 전반적인 시장은 괜찮은데 그럼 이렇게 말한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근거를 못 찾겠더라고요. 저도 그거는 찾은 게 없습니다. 주택은 제가 네. 볼 때는 괜찮은데. 네. 주택 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제가 말한 게 어디서 아니에요. 찾으신 거예요? 팬데믹 때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팬데믹 때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예. 지금 이 정도만 해도 그러니까 많이 이제 몰기지 금리가 좀 높다라는 거에 대해서 뭐 시장에서 좀 우려를 하거나 뭐 그런 정도 수준일 것 같고. 네. 모기지 금리도 주택 시장 자체가 근데 침체가 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이전보단 많이 나아지고 있는. 예. 모기지 금리가 7%에서 지금 6% 초반대까지 내려온 상황이니까 6% 초반대가 낮은 건 아니지만 이게 기준금리가 높다라는 점을 금리를 낮춰라, 금리를 인하라는 압박을 좀 돌려서 얘기한다. 예. 요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도 모기지 금리가 제 기억으로는 언제였을지 기억 안 나는데 7% 중후반대까지 갔었을 네. 때가 있기 때문에 그냥 그때보다는 위축을 나아졌다. 시킬 수 있다라고 정도로만 이해하면 될까요? 금리나 하라고 돌려서 얘기하는 거죠. 예. 땡. 뭔가 나름의 자기도 나름의 증거가 있어야 되니까. 감사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금리에 대해서 잠깐 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또 하나씩 최보 앵커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지난 금요일장 실적을 발표했던 기업들 한번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2위 케이블 회사, 그러니까 유선 케이블과 인터넷을 제공하는 차터 커뮤니케이션부터 보도록 할게요. 이 차터 커뮤니케이션의 3분기 EPS는 $8.34, 매출은 136억 7천만 달러로 모두 예상치를 하회를 했습니다. 같은 기간 순이익도 전년도에 12억 8천만 달러에서 이번 분기에는 11억 4천만 달러까지 크게 줄어든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지금 주가를 보시면 프리마켓에서 1% 넘게 좀 빠지고 있다라는 점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차터 커뮤니케이션은 여기에 대해서 무선통신 그리고 광섬유 연결 산업의 경쟁 심화로 인해서 인터넷 사업이 크게 타격을 입었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실제로 차터 커뮤니케이션의 이번 분기 전체 인터넷 사용자는 총 10만 9천 명이나 줄어들었습니다.
다만 그래도 모바일 부문은 나름 그래도 호조를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모바일 사용자 역시 49만 3천 명 정도 늘어나면서 조금은 대조적인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은 여기에 대해서 이 차터 커뮤니케이션의 미래 전망에 있어서 과연 어떤 사업부를 중시해야 하는지 그 변곡점에 다다른 이번 실적이었다라고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블랙베리 그리고 노키아처럼 미디어 산업이 점차적으로 변화함에 따라서 차터 커뮤니케이션도 그 트렌드를 따라가며 이 사업부를 좀 재편하는 그런 턴어라운드의 그런 시기에 놓여져 있다라는 의미로 좀 해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넷플릭스의 실적에 대해서 논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차터 커뮤니케이션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TV나 가정용 인터넷보다는 모바일, OTT 또는 스트리밍 등으로 미디어적인 트렌드가 점진적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 같은 맥락에서 차터 커뮤니케이션도 이달 초 TV에서 스트리밍 앱을 활성화할 수 있는 새로운 비디오 앱을 출시하는 등 TV와 스트리밍을 하나로 통합하는 그러한 방안을 좀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로 인해서 인터넷 가입자의 탈퇴가 상당 부분 좀 방지됐다라는 그런 집계도 있었죠. 한편 차터 커뮤니케이션의 또 다른 리스크는 935억 달러가 넘어가는 막대한 부채,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제한된 재무 유연성인데요. 이 관세와 경기 침체라는 이중고는 차터 커뮤니케이션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동일하게 좀 직면을 하고 있는 문제인데, 재정적인 부담이 그로 인한 리스크가 큰 기업들이다라고 한다면 관세나 재정적인 문제가 만약에 발생을 했을 때 더욱더 위험 영역에 좀 진입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차터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긍정론도 없지는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차터 커뮤니케이션이 네트워크의 업그레이드 그리고 AI를 기반으로 한 효율성을 전략으로 활용한다면 점진적으로 마진을 확장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차터 커뮤니케이션의 이번 순이익률은 기존의 8.5%에서 9.5%까지 크게 늘었습니다. 월가에서는 앞서 설명한 이유들을 근거로 3년 이내에 10.7%까지 추가적으로 증가할 확률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마진 증가에 대한 완만한 추이만 다시 한번 좀 확인을 시켜준다라고 한다면 업계의 경쟁 압력, 또 비용 등의 인플레이션 압박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의 만족도 그리고 기업 차원의 성장 모두를 좀 추구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셔도 될 것 같은데요. 또 차터 커뮤니케이션은 아웃컴을 늘릴 수 없다면 인컴을 줄이겠다라는 공격적인 비용 절감 방안도 좀 구상 중입니다. 이달 초에만 해도 1,200명의 직원을 좀 해고하겠다라고 밝힌 점도 이에 대한 일환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저희가 앞서서 노동시장 이야기를 할 때 좀 감원, 해고 이러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것들이 거시경제적인 차원에서는 또 다른 의미를 좀 양산을 하고 있지만 기업 차원에서는 이러한 감원 같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인컴을 줄이는 비용 절감의 차원에서 다시 한번 투자자들에게 좀 긍정적인 포인트 로 인식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좀 이해를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차터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이야기가 났고 마지막에는 또 비용 절감의 차원에서 일부 직원 수를 좀 줄이는 그런 모습까지도 지금 현재 최근에 기업에서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셨고요. 자, 한 겹만 좀 더 보고 그다음에 이야기를 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밤 장전 실적을 발표했던 기업 하나만 더 보도록 할게요. 예. 이번에는 처치앤드와이트 좀 보려고 하는데요. 소비재 기업이죠. 생활용품 업체로도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한국에서는 아멘해머 베이킹소다의 브랜드로도 잘 알려져 있고요. 치약이라든지 세제라든지 여성용품이라든지 건강 보조제 같은 약 80개의 일상생활 용품들로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아마 한국에서는 테라브레스 가글이라든지 옥시크린이라든지 마이티 패치라는 이름의 여드름 패치 같은 것들이 좀 유명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소비재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대표적인 소비재 기업이죠. 하지만 지금 프리마켓에서는 일정 부분 좀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분석을 좀 함께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실적 자체는 괜찮았습니다. 처치앤드와이트 역시 3분기 실적이 호실적으로 발표가 됐는데요. EPS는 81센트, 매출은 15억 9천만 달러로 모두 예상치를 웃돌았고요.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 지금 프리마켓에서는 약간 좀 밀려나고 있긴 하지만 정규장 마감가를 보시면 7% 넘게 좀 강세로 마감한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처치앤드와이트의 실적이 장 전에 발표됐다라는 점을 감안을 해보신다면 이 정규장 마감가가 호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을 좀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있고 지금 하락하는 부분은 좀 차익 실현 매물 출회 혹은 실적에서 좀 구체적인 데에 대한 우려가 일부분 반영되고 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이 크지는 않다 정도로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처치앤드와이트의 이번 실적은 어떻게 보면 어닝 서프라이즈에 가까웠는데요. 네. 3분기 순이익률은 작년에 9.1%에서 이번에는 12.7%까지 크게 개선이 됐고요. 지난 1년간 순이익 역시 42.3%나 급증했습니다.
최근 5년간 평균 순이익이 마이너스 6.1%였던 것과 비교를 한다면 좀 괄목할 만한 성과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2025년도 연간 매출도 3.6% 증가로 예측이 되고는 있지만 다만 동종업계 그리고 연일 최고치를 찍고 있는 미국 시장 전반적인 흐름과 비교를 한다면 좀 높은 수치다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주요 사업부 중 하나인 종합 비타민 부문의 매출이 전년비 25%나 줄어들면서 이 처치앤드와이트 브랜드 라인업 중에서는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 꼽힌 것도 일종의 리스크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투자자들은 이 비타민 사업부의 장기간 약세에 대해서 좀 꾸준히 지적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고물가나 관세 정책 등으로 인해서 광범위한 비용 증가 역시 처치앤드와이트와 같은 소비재 기업들의 마진에는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다만 이러한 역풍들을 처치앤드와이트가 정말 잘 대처를 해낸다면 전문가들은 향후 3년간의 평균 순이익률이 지난 3년간의 평균 수치인 8.7%에서 앞으로 14.7%까지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전자상거래 부분의 확장이 될 텐데요. 현재 처치앤드와이트 글로벌 매출의 23% 정도를 차지하는 온라인 매출에 대해서 직접 판매 채널의 효율성을 높인다거나 여러 가지 카테고리에 대한 다양성 등의 전략으로 바꿔나간다면 충분히 앞으로 마진 확장에 대한 여력이 남아있는 기업이다라는 평가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처치앤드와이트는 이번 3분기 호실적과 함께 연간 매출 가이던스도 상향을 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이 정말 궁금한 건 처치앤드와이트의 이번 실적이 본격적인 반등인지 혹은 일시적인 그런 지나가는 노이즈인지 혹은 지금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지 혹은 저점인 주가가 정말 저점일 만한 이유가 있어서 저점인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의견들이 좀 분분한 것 같은데요. 월가에서는 많은 부분에서 처치앤드와이트에 대한 대답을 앞으로 강력한 회복력을 가진 기업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단기 목표가는 현재가 대비해서 약 9% 정도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 96달러에서 97달러 사이로 좀 제시가 되고 있으니까요. 일단은 좀 낙관적인 기업으로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주가가 저점인 것인지 저점인 이유가 있어서 저점인 것인지 네, 올라갈 여러 가지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에서 많이 좀 우려가 좀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일단 실적 발표는 이번에는 그래도 괜찮게 좀 나오다 보니까 앞으로 소비재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그래도 좀 미국의 소비가 견조하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좀 어느 정도 잘 받쳐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근데 같아요. 참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적도 너무나도 괜찮게 나오는 소비재 기업들이 있는데 지금 이 AI 강세장에서 또는 AI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많은 분들께 믿으시잖아요. 앞으로 5년 더 갈 거야, 10년 더 갈 거야.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소비재 기업들이 집중을 받을 수가 있을까? 네, 이러한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방어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나쁘지 않은 선택지가 저는 오히려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예. AI가 만약에 정말로 무너지는 그 날이 온다면 어쩌면 우리도 거기에 대한 좀 대응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젠가 무너지는 날이 있겠죠. 언젠가 버블이 또 깨지는 날도 있을 것이고. 오늘 매력적이지 않았던 종목들이 그때 가면은 내 포트폴리오를 지켜주는 종목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최고 앵커는 이런 기업들 사실 거예요? 아니요. 일단 저는 아까 여드름 패치가 딱 단어가 꽂혀서 여드름 패치 되게 유명하대요. 그게 유명하다? 마이티 패치라고. 일단 저는 여드름이 안 나니까 안 사게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여튼 이러한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기사를 우리가 또 한번 같이 보면서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빅테크 쪽으로 좀 짚어보고 싶어서 좋습니다. 가지고 왔습니다. 이 빅테크들이 실리콘밸리의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올해 AI에 이 총 4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친다면 520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며 2026년에 더 많은 비용을 투자할 것이라고 내용을 밝혔습니다. 이는 인간 수준의 범용 인공지능, 즉 AGI를 선점하기 위해서 필수 단계라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반응은 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먼저 지난주 실적 발표를 했던 아마존과 구글은 AI로 이미 수요를 내고 있다면서 또 주가가 올랐지만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막대한 투자 대비해서는 수익성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특히나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내년 상반기까지 컴퓨터 용량이 부족하다고, 또 메타는 AI R&D에 밀려 광고 사업에 대한 자원이 부족할 정도라고 또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금 M7 종목, 매그니피센트 7 종목 중에 엔비디아를 제외하고 차례로 이렇게 실적 발표를 지난주까지 내놨는데 이제는 투자자들의 입장에 눈을 조금 빌려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AI 투자가 이 실질적인 성과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또 궁금해하는 것 같고 또 의심의 눈초리가 사실 또 이 기준이 높아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AI 투자에 대한 기대감을 넘어서
이제는 그게 실제로 돈으로 얼마나 나오는지 그거에 대한 결과, 수익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어느 정도 기대치를 충족시키냐에 따라서 좀 반응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그 부분은 뭐 아마 이번 AI 뭐 이 강세장에 있어서 뭐 늘 나오는 뭐 그런 이야기가 좀 될 것 같고, 자, 여전히 뭐 AI를 통해서 지금 돈을 벌고 있는 뭐 엔비디아 같은 이런 기업들도 현재 뭐 지금 프리마켓에서 2% 가깝게 또 지금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뭐 하나씩 뭐 짚어봐야겠죠. 이제 일단 메타를 한번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버님은 메타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일단은 세금을 많이 썼다라는 게 뭐 재무제표에 적혀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뭐 그동안 있던 세금에 대해서 이렇게 뭐 한번 약간 표현하기로는 세금을 플렉스했다라는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세금 플렉스했다. 밀려 있었던 혹은 내야 되는 세금을 이만큼이나 내네. 네. 한 번에 확 냈다라고 하니까, 왜냐 매출이 확실히 이제 우상향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매출이 안 좋은 상황에서 뭐 세금 이슈 때문에 다른 이슈 때문에 EPS가 떨어졌다라고 하면은 뭐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의심해 볼 수 있겠으나 지금 실제로 매출은 예상치보다 훨씬 더 높게 나오는 모습을 보였고 그게 우상향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시장 기준에서는 크게 걱정할 건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메타는 우리가 2022년도 말 2023년도 초에도 이제 한번 보셨겠지만 예. 주가가 쭉 내려가고 이제 저거 보고 나가라 얘기 나오니까 그러면은 자사주 매입 소각을 10% 때리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주가를 끌어올렸잖아요. 예. 과거에 그랬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실제로 이제 제 의견 제 채널에 올라가 있지만 2011년도에는 저는 페이스북은 안 된다라고 저는 당당하게 이제 외치고 다녔던 사람이거든요. 언제? 2021년도에. 2021년도에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이제 페이스북은 이게 빅테크라고 분류를 했지만 네. 단순 어플 기업이었어요. 어. 플랫폼이 없는 기업이었죠. 왜냐 그러면은 그렇게 잘 얘들이 나갔는데도요? 왜냐 그러면 얘는 광고로만 돈을 벌고 그걸로 뭔가 재투자를 하려고 하지만 당시에 밀고 있는 건 메타버스였고 메타버스는 플랫폼이 될 수 없다라는 부분, 그리고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당시에 애플과 소송이 막 벌어지고 그러니까 취약점이 드러난 거죠. 앱스토어가 없으면은, 아니면은 이게 구글의 플레이스토어가 없으면은, 플레이스토어를 통하지 않으면은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기업이 돼버리니까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당시에 있었던 트위터랑 뭐 다를 게 없는 기업이다. 라는 점에서 차라리 메타는 빅테크에서 제외하고 다른 플랫폼 기업들을 투자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라는 관점이었는데 지금 메타는 이제 AI에 들어서면서 완전히 관점이 바뀐 게 얘들은 지금 라마라는 플랫폼을 깔아나가고 있고 이걸 통해 가지고 오픈소스로 AI 시대에서 이제 플랫폼을 깔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메타는 현재 들어오는 광고 수익을 가지고 이게 AI 플랫폼으로서 어떻게 성장을 시키는가에 대해서 시장에서 배팅을 하는 거지 뭐 지금 그래서 돈을 버니 못 버니 이런 거는 메타를 투자하는 사람들의 차원에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포인트다. 말 그대로 이게 AI로의 전환해서 오픈소스라고 하는 부분을 밀어붙이고 있는 건 메타가 유일합니다. 미국에서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오픈소스의 그런 말 그대로 우리가 안드로이드에서 봤던 그러한 뭔가 확장성 메타가 보여주는가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놓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그 세금 비용은 일회성이라고 보시는 건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 부분은 버는 돈에 따라서 이제 법인세가 나오는 건데 그거는 이게 실제로도 보시면은 전년 대비로 놓고 보면은 세금이 이만큼 늘었는데 이익이 전년 대비로 이제 순이익이 33% 떨어졌거든요. 그거는 좀 많이 이제 감안을 한 거기 때문에 비율 자체가 안 맞기 때문에 뭔가 이제 세금을 내야 됐구나. 그러면 사실 같은 기간 내에 뭐 발표했던 다른 기업들도 비슷한 세금 문제가 발생을 좀 할 수도 있었는데 메타 쪽에서만 나온 이유가 있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힝.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 기업에서 밝혀주는 걸로. 네네네네. 일단 뭐 지금 여러 가지 어떤 기준점이 기업마다 조금씩 네.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기업마다 이제 좀 해소하는 그런 시간이 좀 텀이 좀 있을 것 같고,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이거예요. 사실 이제 뭐 세금이라는 게 일시적이다 아니다 뭐 지금 뭐 나오고 있지만 거의 이제 일시적이다라는 게 나오고 있고, 다른 빅테크들도 사실 이런 세금적인 부분은 뭐 이제 과거와 다른 이 OBB의 법안의 어떤 세금의 어떤 틀이 좀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 삼각대는 그 비중 자체가 과거에는 이제 5년이었는데 이제는 한 번에 그냥 그런 부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세금이 바뀌었지만 이게 기업의 펀더멘털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결국에. 근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이겁니다. 시장에서도 분명히 알고 있어요. 이제 한 번에 될 거다. 근데 이제 마이너스 11%라는 이 급락이잖아요, 이건. 네. 이게 너무 크긴 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추가적인 어떤 뭐 어제도 뭐 지난 이제 금요일 날로 우리가 보게 되면 약간 마이너스 2% 정도 추가 하락은 했는데, 그럼 시장에서 과연 이 세금 때문에 요 하나 때문에 이 메타 플랫폼스라는 기업을 소위 얘기하면 한 13% 정도 날린 그런 상황인데,
이게 과연 세금 때문일까? 라는 이제 퀘스천 마크가 이제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있지 않을까요? 아무리 세금이라고 시장에서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갭이 이렇게까지 크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보면 주가의 하락폭이 이렇게 크지 않았을 텐데 사실 생각했던 것 대비 너무 낮은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네. 이 우려했던 것보다 그 우려를 더 폭발적으로 좀 이렇게 시장에 좀 반영이 된 거 아닐까요? 저는 그 부분은 지금 시장에서 뭐 최근 뭐 2022년부터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건데 네. 2022년도에 제가 제일 인상 깊었던 게 넷플릭스가 실적 발표하고 40% 빠진 날이었어요. 맞아요. 네. 언제죠? 그때? 넷플릭스가 실적 발표하고 이게 2022년도 1분기 실적 발표, 2분기 실적 발표 연속으로 40% 박살이 났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때 얘기가 나온 게 뭐냐 그러면은 옵션 시장이 너무 크다. 근데 지금 메타를 보시면은 메타가 4월 관세 바닥이 $500였었어요. 네. 그리고는 여기서 지금 최근에 800불까지 올랐다가 다시 떨어진 게 650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루에 10% 빠졌습니다. 너무 크게 빠집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최근에 우리가 실적 발표 많이 챙겨보셨겠지만 미국에서 빅테크라고 하더라도 실적 발표 때 7%, 8%, 10%씩 움직이는 종목들이 계속 나왔죠. 그쵸. 엔비디아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한번 움직이면 7%씩 움직이고 이러는데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게 데일리 옵션 시장 때문이거든요. 옵션이 워낙 크게 걸려 있고 실제로 이제 지난번에 테슬라 이번 실적 발표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게 테슬라가 500불 옵션에 엄청난 배팅이 들어왔다. 몇십조 원의 배팅이 들어왔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몇십조 원의 배팅이 옵션 레버리지를 끼워버리면은 엄청나게 큰 돈이란 말이죠. 그러니 실제로 뭐 작년 같은 경우는 계속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작년 연말에 위아래로 해가지고 6천조 옵션 시장이 열려 있다. 말 그대로 옵션 프리미엄 같이 6천조 시장이 열려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은 실적 발표 하루 이틀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급등락이 발생하는 거는 결국에는 데일리 옵션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 이평선까지는 충분히 한 방에 밀 수 있다라는 점, 전저점까지도 충분히 한두 번에 이렇게 밀려 내려갈 수 있다라는 점은 감안을 하시면서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시장에서 투자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이제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네. 이게 위아래 홀짝이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는 현금을 한번 30%, 50% 정도 빼놓은 상황에서 충분히 포트폴리오적으로 분산 투자를 하셔야 대응이 되는 시장이다. 그리고는 그렇게 좀 이렇게 좀 위기 리스크 홀짝이라는 걸 이해하시면서 비싸니까 위든 아래든 크게 쏠 수 있어요. 너무 사실 공감이 가는 게 우리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생각 안 하고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유난히 좀 이렇게 집착스럽게 봐서 그렇지 사실 메타도 밑으로 많이 떨어진 만큼 아마존도 보면 위로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으니까 변동성이 그냥 굉장히 큰 장세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저는 떨어진 날 더 샀습니다. 아 메타를요? 네. 아 그럼 그때 기회인가요? 그때 떨어지면 사는 안 거고 오르면 파는 알려주셨어요. 거죠. 그러니까 뒤늦게 알려주시네. 그러니까. 그날 출연을 안 하셨어요. 아니 왜 안 그날 알려서 출연 안 하셨어요. 뭐 반말도 하시네. 이거. 죄송해요. 그날 출연을 안 하셔가지고 사실 저희가 워낙 그 친해지다 보니까 저 뒤에서 얘기를 하다가 그걸 또 뒤늦게 알려주시네 이러면서 반말까지 하고 나오고 지금 난리 났습니다. 사실 빅테크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네. 메타가 이렇게 빠졌다는 건 하나의 기회로 좀 보고 계시는 거고 펀더멘탈 쪽으로 지금 정말 저렴하잖아요. 지금 그쵸. 포드 PR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지금 수준이 되게 저렴하거든요. 본업이 잘 나왔다는 되게 것도 매력적인 어떤 매력적이죠. 구간일 수도 있죠 지금. 근데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항상 빅테크에 대해서 계속 그냥 뭐 저만의 매력배우로 말씀을 드리는데 오 드디어. 이거는 그냥 너무 쉬운 거예요. 아, 그래요? 빅테크가 뭐 물론 저는 거기서 테슬라는 빼고 말씀을 드리지만 네. 빅테크가 고점 대비 애플도요? 네, 애플로 제가 돈을 제일 많이 벌었어요. 고점에서 5%, 10%, 15% 빠지면 기계적으로 매수하시고 네. 신고가가 올라갈 때까지 신고가를 쓸 때까지 버티시면 돼요. 아. 정말 쉬운 투자예요. 그냥 워렌 버핏처럼 하시는데요? 버피동은 그렇게 안 합니다. 아, 그래요? 버피동은 회사를 통으로 사세요. 네, 저는 그냥 정말 어찌 보면 소심하게 매매를 하는 건데 10% 빠졌을 때 사서 신고가까지 올라가면 11%를 먹을 수 있어요. 네. 정말 쉬운 매매입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되게 기본적인 들으니까 되게 기본적인 것 같은데 이거를 써놓고 다녀야겠어요. 이 그래요? 방법을. 아니 뭐 이거 그냥 들으면 되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이거를 매일매일 필요까지 없을 것 같아요. 매일매일 이거를 리마인드를 해야 돼요. 사람 마음이 매일매일? 요즘 시장에서는 너무 그래요? 흔들리기 때문에 근데 아까 좀비 기업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게 빅테크 중심으로 사실 이렇게 10% 가까이 오르는 장세가 엄청 흔한 케이스는 또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좀비 기업들은 그러면 너무 극단화가 심화된 상황이다 라고 볼 때 여기서 좀 이렇게 다 몰리는 건가요? 빅테크 쪽으로? 오히려 그렇죠. 그렇게도 볼 수 있는 대목이고 좀비 기업이 많아진다 그러면 우리가 뭔가 상상을 하게 되죠. 좀비 기업이 많아져 실업자가 늘어날 수 있어. 네. 그럼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까? 라고 생각을 하면은 금리 나겠네.
터지면 유동성 풀겠네. 그러면은 결국 그 돈은 이제 좀 체구가 큰 깡패 같은 그런 기업들이 있죠. 그게 빅테크거든요. 그러니까 빅테크들은 아이 뭐 나중에 유동성이 공급되고 다시 뭐 양적 완화가 나오고 금리 인하되고 이러면은 결국에는 빅테크는 올라간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더 몰린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아니, 좀비 기업에서 노동시장에서 금리 인하에서 다시 돌아서 빅테크까지. 네. 아, 오늘 이게 이 사이클을 보는 것 같아요. 유동성 장세. 오늘 되게 진심으로 오늘 진심으로 뭐 배워가고 저는 가는 약간 이렇게 느낌이에요. 탁탁탁 맞아 떨어지는 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탁탁탁탁 이런 거 이렇게 설명해주면 잘 알아들어요. 아 그래요? 네. 이제 본인 종목이나 좀 잘 이렇게 맞춰가지고 그러니까요, 뉴스 좀 제대로 네. 이렇게 딱딱 맞춰서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그죠? 자, 그러면 오늘 뉴스 한번 좀 볼까요? 말 나온 김에. 최보 앵커? 아, 예, 저요? 예, 저요? 예, 예. 아, 예. 다 그러니까 이게 딱 보고 맞지가 계신 않아, 아직. 예. 죄송해요. 손발이 잘 안 맞네요. 어. 네, 다음 종목으로 하는 퍼스트 솔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대표적인 태양광 관련주다라고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일단 주가 흐름부터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장 마감가 보시면 14% 급등한 채로 좀 마감을 했고요. 지금 프리마켓에서도 1%대 추가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정규장을 기준으로 장중한 때 269달러를 돌파하면서 52주 신고가를 쓰기도 했는데요. 지금 프리마켓에서 다시 한번 그 52주 신고가를 돌파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퍼스트 솔라의 실적을 보시면 약간은 좀 엇갈리는 흐름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EPS는 4달러 24센트로 예상치를 밑돌았고요. 반면 매출 같은 경우는 15억 9천만 달러로 예상치보다 잘 나왔습니다. 참고로 3분기 실적이다라는 점은 좀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퍼스트 솔라는 연간 EPS 가이던스도 기존의 13달러 50센트에서 16달러 50센트에서 14달러에서 15달러로 하단은 약간 높아졌지만 상단이 낮아지면서 전반적으로는 가이던스를 좀 하향했다라는 쪽에 좀 가까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여기에 대한 이유로는 BP와의 태양광 제품 공급 계약 종료, 그리고 미국 내 태양광 시설 확장 비용, 그리고 퍼스트 솔라의 생산량이 줄어드는 결과로 귀결되는 공급 업체들의 공장 문제가 좀 거론이 됐다라고 합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퍼스트 솔라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보는 쪽이 더 많습니다. 연간 EPS 가이던스 같은 경우는 하향을 했지만 연간 매출 가이던스는 기존의 49억에서 52억 달러에서 이번에는 49억 5천만 달러에서 최대 57억 달러까지 높여 잡았습니다. 또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친환경 정책에 대해서 비우호적인 것은 맞지만 미국 내 생산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보호 무역 기조가 어느 정도는 퍼스트 솔라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 그러한 흐름이 좀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지는 않았지만 퍼스트 솔라는 올해에도 대부분의 생산 시설을 미국 안으로 좀 들여오자라는 그런 입장을 좀 취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이러한 움직임은 좀 이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외로도 퍼스트 솔라는 미국의 AI 산업 확충에 따른 전력 사용량 급증 등을 이유로 2027년까지 실적 개선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2035년까지 약 250기가와트에 해당되는 태양광 그리고 풍력 발전 용량이 미국 내에 증설될 예정이라고 하죠. 또 제프리스는 종료된 BP와의 계약에 대해서 시장 가격 대비 굉장히 낮은 가격에 계약을 했다라면서 이 계약 종료는 퍼스트 솔라에게 불행으로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위장된 축복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퍼스트 솔라에 대한 목표가를 269달러까지 상향을 했다고 하고요. 미즈호증권도 퍼스트 솔라가 앞으로 가격 인상을 단행할 수 있는 좋은 환경에 있다며 목표가를 현재가 대비 약 20% 정도 높은 335달러까지 높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로 악재, 호재가 동시에 작용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겹치면서 약간은 주춤하는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예. 왜냐하면 트럼프 행정부의 그런 친환경 정책을 조금 반하는 그런 기조가 어느 정도는 좀 리스크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더 넓은, 더 큰 미래를 좀 바라보신다면 여전히 태양광 관련주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 많은 강력한 기업이라고 좀 평가를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퍼스트 솔라 하게 되면 미국의 대표적인 태양광 기업으로 아마 많은 분들께서 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바이든 행정부 때도 계속 물론 우리가 그 태양광에 대해서 또는 신재생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뒤통수를 좀 맞긴 했지만 여러 가지 정책 변화가 너무나도 심해졌었고 또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또 이제 갈아엎어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지금 우리는 이제 전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물론 이게 신재생부터 해서 원자력부터 해서 여러 다양한 이야기들이 지금 데이터 센터의 어떤 전력을 소화하기 위해서 그런 게 뭐가 필요하냐 되는 거 모두 다 몽땅 끌어와가지고 지금 데이터 센터 전력에다 다 소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테이버님 이 전력
이제 테이버님이 보시는 이 전력 시장, 특히나 이제 데이터 센터와 연결되어 있는 이 시장에서 어느 부분을 가장 좀 또 집중해서 보고 계세요? 전력에 대해서는. 투자로는 저는 국내 변압기가 제일 메인이다라고. 국내 변압기? 네, 저는 네. 국내 변압기는 뭐 작년부터도 계속해서 그냥 분할 매수, 매도, 분할 매수, 매도 이것만 반복하고 있는 중이고, 미국 같은 경우는 ETF 투자가 좀 더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핵심이 되는 거가 원전 쪽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건 너무 테마고 밈이고 이쪽은 트레이드 영역이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중장기로 보시겠다라고 하시면 이 ETF인데 이제 우리 국내도 되게 유명한 ETF가 있어요. 예. 탄이라고 요거 좀 보여주시면은 요게 이제 그 뭐 외우기 쉬운 거는 태양이니까 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맞아요? 있습니다. 맞아요? 탄이고 요거는 팬입니다. 팬 같은 맞아요, 경우에는 맞아요. 바람이 부니까 팬이다라는 걸로 이제 외우시면 되는데 너무 쉽죠, 이름이. 예, 탄이랑 팬이라고 두 ETF를 보시면은 이게 2021년도에 급등을 했었어요. 2020년, 21년도에. 그러고는 계속 조정을 받다가 최근에 이렇게 바닥 찍고 올라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뭐 실제로 제가 주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가 우리는 GPU가 있으나 전기가 없어서 데이터 센터를 확장하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 가장 빨리 전력을 확충할 수 있어가지고 바로 전기를 꼽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라고 하면은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가 태양광이고 또 하나가 그게 퓨얼셀이거든요. 퓨얼셀. 예. 예. 그래서 블룸에너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아, 블룸에너지. 그래서 근데 블룸에너지는 너무 이게 아직까지 매출이나 이런 거에 대비해가지고 약간의 좀 밈스럽게 좀. 예, 너무 밈으로 예, 많이 예, 올라갔기 때문에 그쪽은 너무 위험하다 보니까 아. 그러면 차라리 정말로 우리가 돈을 앞으로 많이 때려볼 수 있고 그 부분에서 많은 어찌 보면 이제 현금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그리고는 대규모 생산과 대규모 적용이 가능한 곳이 어디냐 그러면은 현실적으로는 태양광을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아. 그러면은 개별 종목을 보시는 것도 맞고 그리고는 ETF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뭐 대표적인 ETF를 보시면은 요 밑에 이제 활용법인데 여기에 주요 종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이제 퍼스트돌라도 여기 들어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는 뭐 넥스트라 같은 경우에도 같이 들어가 썰런 아니면 이런 애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요런 데를 같이 이렇게 좀 공부를 해 보시면은 아 이런 애들이 대표적인 기업들이구나. 그리고 이런 기업들의 현재 차트 같은 걸 보시면서 아 이 썰런 같은 경우에도 계속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네, 이제 퍼스트돌라 같은 경우에도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이런 종목들을 또 개별로도 공부해 보실 수 있으니까 ETF를 이렇게 한번 이제 찾아서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이 어찌 보면은 하나의 뭐 대안은 될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고민을 해야죠. 엔비디아 살래? 태양광 살래? 네, TSMC 살래? 태양광 살래? 아, 그 선택지가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구글 살래? 태양광 태양광 살래? 그러니까 빅테크 살래? 에너지 살래? 그러면은 아, 좀 그게 또 이게 근데 왜냐면 이제 에너지가 이제 지금까지는 랠리가 이제 기술 쪽에 좀 집중되어 있었는데 네. 결국에는 이런 거잖아요. 약간의 우리가 기대 수익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뭔가의 어떤 기회 비용으로서 빅테크를 선택하지 않고 에너지를 선택한다는 것은 이거보다 뭔가 눌려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인 어떤 수익률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이런 거잖아요, 사실상. 그럼 이제 이게 시장에서는 이 전력이나 태양광에 그럼 집중할 것인가? 메인 하나의 뭐 소위 얘기하면 메인 테마로서 짧게라도 몇 달 정도는 이게 집중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느냐? 아니다. 여전히 우리는 빅테크고 데이터 센터고 뭐 반도체 칩에 대한 수요다. 이렇게 보시는 그쪽으로 가시는 거고. 근데 이게 그 어떻게 봐야 됩니까? 둘 다 살 수는 없는 둘 거예요? 둘 다 가져가도 돼요. 그러니까 국가별로 이게 어찌 보면 참 변압기를 좋게 본다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 그러면 예, 예. 한국은 확실하게 제조업 쪽에 수급이 좋고요. 음. 제조업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밸류에이션에 대해 가지고 이게 투심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제조업, 하이닉스 제조업, 현대차 제조업, HD 현대 일렉트릭 제조업, 하나오션 제조업 다 제조업이에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로 알고 있는 종목들이 다 보시면은 로열티를 받고 테크를 하고 무형의 자산을 가지고 일을 하는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제조업 주식들의 차트를 보시면은 재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이게 태양광도 마찬가지고 풍력도 마찬가지고 중국이라는 강력한 경쟁자가 있다 보니까 얘들이 돈을 벌 수 있어? 올라갈 땐 잘 올라가는데 나중에 돼가지고 중국산 태양광 패널 때문에 이게 뭐 가격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가 나와버리면은 네.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애매해지거든요. 그러니 오히려 우리는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보시면은 절대로 이제 우리가 대체 불가능한 기업을 찾아 투자하는 게 제일 쉽습니다. 태양광은 대체가 가능해요. 중국 태양광 기업으로. 그리고는 풍력도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시아나 아니면 유럽에 있는 기업들로 대체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 우리가 선택을 할 때는 차라리 블룸에너지 같이 특허를 갖고 있고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쪽으로 가던가 아니면은 그냥
AI를 하는 메인 반도체를 플레이어로 하는 가는다. 메인 플레이어로 가고 거기서 전력을 한다라고 하면은 차라리 우리나라의 변압기를 본다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의 풍력을 본다든지 그게 아니면 중국의 태양광을 보는 게 훨씬 현실적이겠죠. 아, 그래서 우리는 글로벌 관점을 놓고 보시면은 애매해요. 아, 미국 태양광이요? 네. 팬.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주가가 좀 힘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죠. 사실 지난부터 2021년 때 확 하고 한번 부 네, 그 지금부터 힘이 없던 이유도 이미 시장의 점유율 자체가 중국이 다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패널뿐만 아니라 뭐 전부 다. 자, 그러니까 이제 뭐 미국 주식들이 그렇게 크게 힘을 받지 못했었던 과거의 흐름이 있었다. 이것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뭐 준비한 뉴스가 더 있잖아요. 네. 그러면 뉴스를 먼저 보고 네. 그다음에 오늘 테이버님이 또 준비한 종목이 있어요. 자, 그 이야기를 좀 들을 텐데 일단 뉴스를 하나 좀 빠르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의 소중함을 아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이 저희 칸에 지금 4명 있잖아요. 이 중에서 제가 사라진다면 어떠세요? 갑자기요? 아, 약간 놀리고 싶은데 이 슬퍼해 놀리면 안 주셔야 돼요. 됩니다. 슬퍼요. 대규모 감원 소식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는 아니지만, 네,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아마존이나 메타 같은 이 주요 기업들이 잇따라 최규모 감원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아마존은 14,000명 해고, 또 이 타깃은 본사 인력 18,000명의 구조조정을 진행 중인데요.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 뭐 AI와 관련된 것보다는 조금 문화적인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진행했다라고 해명을 하기도 했지만, 이런 흐름은 팬데믹 이후 혹시 몰라서 사람을 잡아주던 시기, 또 인력 확보에 대한 전략이 끝났다라는 해석도 난무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하지만 고용시장에 대해서 불안감이 계속해서 감도는 분위기가 좀 있다는 게 어쨌든 주요 핵심 내용이겠죠. 이 월스트리트 저널은 기업들이 감원에 나서면 고용 증가세가 이미 둔화된 상황에서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 연준의 베이지북도 이 기업들이 수요 둔화와 AI 투자 확대를 이유로 감원을 늘리고 있다라는 말까지 덧붙인 상황인데요. 제가 좀 살펴봤을 때는 아마존이라든지 뭐 메타 등이 감원 계획을 발표하긴 했지만 오늘 아마존은 해명을 내놨잖아요. 근데 또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AI 시대에 맞춰서 다시금 인력 충원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기업들 상황 안에서도 좀 인력 감축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갑자기 인력을 충원하겠다라고 하는 기업들도 존재하거든요. 예. 이 노동시장에 대해서 좀 어쨌든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기업들이 이 노동에 대한 어떻게 이어질 것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좀 이 두 가지의 상반된 의견이 왜 이렇게 갈리는지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웃긴 것 같아요. 거시경제적인 차원에서 보면 노동시장의 둔화를 막기 위해서 감원은 하면 안 되는데 기업 차원에서는 또 감원을 하면은 그게 비용 절감이라는 되게 없어졌어요. 긍정적인 어머 자, 지금 방금 풀마켓 뉴욕에서 감원을 진행했습니다. 네네네. 레이오프. 아 메타에서는 14,000명 야, 감원하는데 우리는 우리 한 명 감원 한 명 감원 직원의 25%를 지금 저희는 감원을 했어요, 방금. 네. 메타보다 더 많은 퍼센트로 그렇죠, 감원한 것 그렇죠. 같은데 네. 뭐 그런 상황인데. 아니, 근데 사람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팬데믹 때 그러한 좀 이례적인 흐름이 나타나면서 다시 정상화되는 과정이기도 하고 또 아마존의 말 중에 저는 되게 임팩트 있게 제 마음에 들어왔던 게 주인의식 둔화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사람이 너무 많아지면 업무의 성과도 잘 나지 않고 주인의식도 둔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가령 저희 중에서도 이 중에 한 명은 자르고 나머지 3명만 간다 하면 하면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할 텐데 사람을 8명으로 늘려놓고 나서 모두 다 고용을 하겠다고 하면 사실 주인의식이 둔화될 수밖에 없으니까 뭐 노동시장에 대한 우려도 물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업 차원에서 그거를 노동시장 둔화를 위해서 불필요한 인력까지 계속해서 다 안고 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저는 사람 많아도 주인식이 있던데요. 그래요? 아, 이렇게 저만 네, 사람 많으면 주인의식 없으시나 봐요. 근데 말씀해주신 주인의식을 것처럼 그냥 버려버리죠, 그러면. 말씀해주신 것처럼 아마존 자체가 원래 인력 채용을 너무 과도하게 했다라는 말도 좀 노이즈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원래대로 문화적인 측면에서 좀 감원을 하려는 생각이었는데 이게 시기상 좀 맞물렸다라는 뉴스도 있긴 했습니다. 예. 웃긴 거예요. 많이 채용할 때는 별말 안 하다가 자르면 이제 노이즈가 되는 게 웃긴 거죠. 그러니까 이유야 뭐 어찌 됐든 간에 어찌됐건, 시장에서는 뭐 다양한 뭐 정말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딱 얘기하기도 애매모호하고 또 회사 내부의 상황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겠지만
어디서는 AI 효율성이다. 또 어디서는 뭐 그와 관련이 없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사실 시장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심을 안 가지고 있다. 왜냐면 사실 뭐 아까 뭐 여기 뭐 아마존, 뭐 아마존이- UPS, 타깃, 메타 예. 그 감원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맞아요. 사실. 3만 명을 감원해도 네. 아마존 9%씩 올라가고, 그니까요. 예, 뭐 전혀 물론 실적 발표 때문에 묻어진 것도 있겠지만 AWS가 2번이나 먹통이 돼도 그냥 9% 올라가고 이게 지금의 시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전혀 이제 시장에서는 우리가 이거를 막 정말 마음속 깊이 고민을 해야 되고 아직은 그런 단계는 아닌 것 90% 정도 같아요. 감원한다고 하면 예, 큰일 예. 나겠죠. 근데 90% 감원하면 주가 더 올라갈걸요? 그래요? 왜요? 왜요? 비용 효율성. 비용을 너무 예. 너무 절감하면서 실제로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감원은 호재예요. 그러니까 나쁜 게 아니죠. 네, 좋은 그러니까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네. 이게 뭐 노동법의 특성상 우리나라는 감원이라는 단어, 해고라는 단어가 상당히 이제 비용으로 부정적이죠. 연결되고 부정적으로 연결될 수 있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감원과 증원이라고 하는 이직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게 자유롭습니다. 엄청 자유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감원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뭔가 효율적으로 바뀌는구나. 그만큼 얘들이 인건비를 줄여가지고 새로운 걸 할 수 있겠구나. 네. 메타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계속해서 감원을 하고 감원한 만큼 새로운 AI 인력을 뽑고 또 감원을 하고 인력을 또 뽑으면서 계속 이걸 매 분기마다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계속해서 뭐 AI 중심으로 바꿔나가고 있는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오히려 이거는 호재다라고 받아들이는 부분이 뭐냐 그러면은 그만큼 어찌 보면은 하나의 방향을 바라보고 뭔가 이게 회사 측면에서 계속 효율적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 뭔가 이제 연준에서 감원이라는 얘기, 고용시장이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런 부분이 하는 거지. 이거는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호재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감원을 할 때도 미국에서는 자 우리가 예를 들면은 11월 15일 날 감원합니다. 뭐 어떤 정도의 규모로 이런 얘기 나오면 우리 일하는 사람은 그 전날 받아요. 맞아요. 받아서 그 다음 날 그냥 근데 그 웃긴 게 뭐냐면 그럼 내가 그 통보를 받은 사람이 막 울고 불고가 아니라 이미 어느 정도 다 그 바닥이 서로의 어느 일정한 약속된 하나의 그 틀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냥 쿨하게 이거 짐 싸들고 나가요. 그리고 뭐 새로운 사람 들고 오고 자기는 뭐 구글에서 일하다가 메타로 옮긴다든지 뭐 애플로 옮긴다든지 이런 것들도 너무나도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그런 느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감원에 대해서 이제 우려하는 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지표단에서 보는 그거를 우려하는 거지 기업이 전혀 엔비디아나 애플이 힘들어가지고 감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얘네들이 더 효율적으로 변해가고 있구나라고. 기업의 이제. 노동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관여를 할 필요가 없는 거고. 이게 본인들은 늘 이런 것들은 늘상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예, 뭐 그러니까 그런 앞서 부분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감원을 걱정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딱 이거예요. 양질의 일자리, 고액 연봉자가 줄어드네. 그러면은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월급의 총량이 줄어드네. 소비가 둔화되면 어떡하지? 경기 침체가 오는 그렇죠. 건가? 이제 그 지표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금리 나다.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금리나 해야 된다. 뭔가 좀 더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뭔가 조치를 취해줘야 된다라고 그런 식으로 앓는 소리를 하는 거다 정도라고 좀 보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나온 속보 하나 좀 전해드리면서 테이버님 의견 한번 좀 여쭤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엔비디아가 지금 주가가 2% 넘게 상승 중에 있는데 미국이 아랍에미리트에 대한 칩 판매를 허용을 하겠다. GB300 GPU에 대한 그 내용이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거는 옛날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거죠. 아랍에미리트 파는 게 아랍에미리트가 돈이 많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중동이 돈이 많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 중동을 통해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게 또 뭐죠?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가 중국과의 관계가 되게 소원하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엔비디아가 동남아로 잘 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점유율은 확실히 빵이지만 동남아를 통해 가고 사우디를 통해 가고 제가 이거는 그냥 제 생각, 그러니까 제 경험이기도 한데 네. 제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1년 있었어요. 맞아요. 아주 희한하죠? 네. 예. 언제요? 제가 그때 꽤 오래됐어요. 꽤 오래됐는데 한 7, 8년 전인데 제가 그 자카르타에 있으면서 이 비자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이 동남아시아 어디든 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됩니다. 네,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네. 뭐 여러 가지 할 때 일 때문에 제가 거기 있었는데 1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 동남아시아를 제가 돌아다녀 봤어요. 그 주변 지인들도 좀 몇 분 계셔가지고 제가 느꼈던 거는 중국 주변에 있는 동남아는 그냥 중국 거예요. 아니 진짜로 이게 농담이 아니라
모든 핵심적인 사업은 중국인들이 다 잡고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나도 오랫동안에 돈 빌려주고 뭐 인프라 깔아주고 돈 빌려주고 뭐 해주고 이게 너무나 오랫동안 뿌리를 박혀 있어가지고 제가 볼 때는 뭐 말레이시아를 들어가든 인도네시아 들어가든 베트남이든 뭐든 간에 중국이 연결 안 된 곳이 없습니다. 아, 제가 그 동남아뿐만 아니라 제가 시드니로 휴가를 다녀왔잖아요. 예, 예. 근데 가기 전에 제 친한 친구가 시드니에서 20년 동안 살다 온 친구가 있어요. 예.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시드니는 이민자 국가잖아요. 그 상위 부의 대부분이 중국인이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화교들이. 중국인의 그 시장을 점유를 한다면 시드니에서 정말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중국인들만 겨냥을 해도 될 정도로 네. 중국의 그러니까 이제 장악력이 그러한 과거에 엄청 오랜 그 문화가 있어서 네. 제가 볼 때는 이 칩도 어디만 들어가면 중국한테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군부 세력이 보통은 그 약간 못 사는 나라가 잡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군부를 중국이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어나더 레벨. 나란이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왜 뭐 제가 지나가다가 뭐 쓸데없는 얘기를 좀 했는데 자 우리 저희 테이버님이 오늘 준비하신 내용이 있어서 그 내용을 지금 뒤에 저희가 한 10분 동안 같이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팔란티어나 이번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뭐 우리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어떤 포인트들 뭐 네. 이렇게 한번 보면 될 것 같은데 어떤 부분부터 우리가 봐야 될까요? 앞서서 제일 첫 단에 말씀드린 게 뭐냐 그러면 유동성이다. 예. 유동성을 계속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고 그게 코인 시장이나 금 시장이나 아니면 이게 채권 시장이나 아니면 우리가 이제 파이낸셜 컨디션 인덱스라고 있습니다. FCI라고 부르는 건데 그런 거는 이제 프레드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나오고요. 네. 그리고 하이일드 스프레드 이런 거 있고요. 그리고는 뭐 오라클의 CDS 프리미엄 이런 거를 보시면서 지금 시장에서 뭔가 이 레버리지가 터질 만한 이슈가 있는가를 중간중간 체크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서 별다른 신호가 없다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보셔야 되는 차트는 결국 엔비디아가 될 것이다라는 점입니다. 제일 먼저. 네, 제일 먼저 엔비디아를 보셔야 되고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는 11월 중순이에요. 지금 현재 11월 16일인가? 예. 19일로 이렇게 지금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최근에 지난주 기준에서 이게 GTC도 마찬가지로 있었고요. 그러고는 빅테크들이 모두 다 투자를 확대한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최근 일주일 동안의 움직임을 놓고 보시면은 얘들이 급등한 이후에 신고가 영역에서 이렇게 버티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럼 현재는 200불 위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마더라도 엔비디아가 이제 180불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런 부분에서 요걸 차트를 보시면은 실제로도 이게 상당히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10월 초순부터 중순부터 해가지고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차트를 깨고 내려가니 많이 움직임을 보였었는데 요게 오히려 뭐 GTC도 그렇고 뭐 쇼커버링도 같이 나오고 그리고 빅테크들이 너무 강력한 그런 AI에 대한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또 올라가는 모습으로 신고가를 써버렸습니다. 네네. 이러면 이제는 기준이 200불이 되겠죠. 엔비디아가 200불을 계속 지지해내는가, 200불에서 매수가 들어오는가 이런 것들 어찌 보면은 예. 지금 시장이 계속해서 잘 버티는가의 기준점이 될 것이다. 라는 점으로 엔비디아를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빅테크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실적 발표가 난 이후에 요 빨간 선이 하나 보이시죠? 아마존입니다. 여기가 어디냐 그러면 여기가 사상 최고가입니다. 사상 최고가 라인이고요. 요 최고가 라인을 실적 발표하면서부터 바로 뚫어냈어요. 뚫어내고 난 뒤에 지금 움직임이 위에서부터 차익 실현이 나오느냐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시장에서 보실 때는 이게 242불 정도거든요. 네. 요거를 지지하고 2위로 올라가느냐. 제가 AMD 같은 경우에도 사상 최고가를 돌파할 때 돌파 매매 관점으로 잘 보셔라. 요게 밑으로 내려온다 그러면은 시장 분위기를 전체적으로 해칠 수 있는 부분이 나올 수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아마존이 여기를 지지하고 버티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시장이 잘 버틴다 그러면은 이거 팔 필요 없는 시장이다. 그러니까 매도 시그널 우리는 찾아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예. 보시고요. 실적 발표하고 신고가를 딱 쓴 아마존이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는가, 힘을 더 받는가라는 부분을 한 가지 포인트로 보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제가 뭐 조금 뭐 첨언을 드린다면은 뭐 아마존이나 엔비디아나 뭐 이러한 기업들이 지금 최근에 뭐 엔비디아 뭐 당연한 거고 최근에 AI의 어떤 플레이로서 가장 주인공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역할을 하고 있는 이 기업들의 어떤 일부 어떤 주가의 흐름에 따라서 시장의 분위기가 많이 달라질 수 있다. 요거 이제 요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게 우리가 대형주들 M7이 무너진다 그러면은 모든 시장이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이제 그 아까 전에 얘기해 주실 때도 이게 AI가 언젠가 무너지면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AI가 언젠가 무너지면 모든 주식이 다 무너져요. 저분은 이제 네. 자율주행도 아예 없어요. 뭐 본인 머릿속에는 저는 자율주행이라는 오늘만 삽니다. 세계는 없고. 오늘만 살아요. 예, 뭐 미래가 날아다니는 뭐죠? 자동차도 없고. 아니 왜 그러세요? 예, 왜 그러니까 운전면허도 싸우세요?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다 이제 위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허이. 저는 돈도 옷장에다 다 숨겨놔요. 아 그래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장판. 네, 장판 밑에다가 자, 그렇습니다. 피디님 너무 힘들어요.
저를 설득시키기가 쉽지가 않으실 거예요. 예, 자, 그러면은 이제 또 약간은 밈 주식들 혹은 우리가 좀 수급주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팔란티어죠. 오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오늘 장마치고 난 뒤에 내일 아침에 실적 발표가 나오는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신고가 영역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과연 실적 발표라고 난 이후에 여기서 신고가를 쓰고 올라가는가? 그게 아니면은 지난번에 보셨을 때 51선이 하나의 지지선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만약에 팔란티어가 밀려 내려간다라고 했을 때 180불 라인에 51선에서 지지가 나오는가를 예. 중심으로 보시면서 팔란티어 실적 발표 이후의 움직임. 왜냐하면 팔란티어가 밈 주식들의 대장입니다. 아, 밈 주식의 대장이다. 네, 그렇죠. 이 밈 주식이라고 하면 팔란티어 외에 가치 있는 여러 가지 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라든지 그런 여러 기업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애들을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다 끌고 갈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잘 보셔야 된다라는 점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는 AMD죠. AMD 같은 경우에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내에서 시가총액이 3위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엔비디아가 있고 브로드컴이 있고 그러니까. AMD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반도체 지수의 방향성을 크게 결정할 수 있는 친구다 보니까 예. 이번 실적 발표 이후에 어디로 움직이는지도 잘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최근에 오픈AI랑 얘기가 나오고 난 이후에 AMD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좀 보였었거든요. 이 신고가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 흐름 자체가 지금은 신고가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 부분이 다시 지지가 나오는가 정도는 체크를 하면서 보셔야 된다라는 점. 그러니까 이제 물론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것은 일부 수요가 많아질 것이다라는 네. 이야기가 좀 나오다 보니까 AMD에 대해서도 지금 관심도가 좀 있으실 것 같은데 테이버님은 뭐 그런 어떤 매출 성장이나 이런 것들은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고 계세요? 어떻게 보세요? 매출 성장보다는 오픈AI에 대한 한없는 신뢰가 AMD를 신뢰? 끌어올리고 있는 부분이고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오픈AI에 대해서 대마불사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마불사에서도 오픈AI가 지금 확보한 현금, 확보할 수 있는 현금 중에 아주 큰 부분이 예. AMD의 지분 10%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목표치는 AMD가 올라가야죠. 600불까지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시장에서도 다 같이 그냥 지금의 유동성이 무너지지 않는다면은 한번 쭉 긍정적으로 가자, 보지 같이. 않을까, 어깨 걸고 가자라는 예. 느낌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조금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마지막으로는 얘도 밈 주식의 대장입니다. ARM. ARM이고 최근에 ARM이 좀 재미없는 모습이었는데 요거를 긴 시결로 보여드리면요. 상장 이후의 박스권이죠. 지금 ARM 같은 경우는 상장 이후에 계속 똑같은 동일한 박스권을 계속 그려왔었기 때문에 요게 작년부터도 계속해서 보시면 어찌 보면은 요게 한 180불 라인이 고점을 형성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 큰 박스권을 유지했다는 이유는 사실 뭐 온디바이스에 대한 이러한 이슈가 좀 썩 들어가기도 했었고 아니면 AI에 대한 플레이어로서는 약간 부족하다라는 평가를 받아서 저런 박스권을 유지한 거예요? 어떻게 왜 그런 거예요? ARM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팔란티어가 등장하면서 이게 수급이 많이 밀렸어요. 팔란티어가 등장하면서 네. 예. 왜냐 그러면 ARM도 팔란티어가 등장하기 이전에는 이 친구도 이제 뭐 소프트뱅크에서 많은 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팔란티어도 마찬가지고 ARM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품절주거든요. 예. 품절주로서 시장에서 작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런데 수급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요게 좀 더 이제 선택을 팔란티어 쪽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넘어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특히 팔란티어의 CEO의 그런 공격적인 IR 대비 요 ARM 같은 경우에는 좀 조용하기도 하고 소프트뱅크가 항상 언제든지 팔 수 있다라는 마인드로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그 부분을 조금 약간은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라고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정희 회장이 어디서 뒤통수 맞으면 이거 팔아가지고 그거 메꿔야 되겠다.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ARM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성장률 자체가 팔란티어보다 좀 약해요. 실제로 매출 성장이나 이런 걸 보면은 성장을 하긴 하는데 예. 요 성장률이 팔란티어 대비로는 조금 좀 약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중이고요. 그러고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게 워낙 처음 상장할 때부터 비싸게 상장이 되기도 했었죠. 예. 그런 부분들이 좀 맞아요, 발목을 맞아요. 잡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ARM 같은 경우도 지금 신고가로 갈 수 있는가, 180불의 라인을 뚫을 수 있는가, 그게 이제 가장 큰 또 한 번 관건이네. 밀리는가 정도가 시장에는 또 이슈가 될 수 있고 이게 한때는 정말 대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대장이었다가 그렇죠. 이게 보시면 이게 40불대, 50불대에서 한 방에 이게 150불 넘어서 올라가던 맞아요. 그런 엄청난 이제 주식이었고요. 요게 또 더블씩 계속 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얘도 한번 불이 붙으면 상당히 무서울 수 있다. 특히 우리가 지금 엔비디아 그러는데 엔비디아의
그래픽카드의 설계 기본 베이스도 ARM의 특허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놓고 보시면은 ARM이 지금은 숫자적인 측면에서 조금 뭐 불만족스럽다고 비싸다라는 게 발목을 잡고 있지만 얘도 AI의 메인 플레이어로 올라온다 그러면은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예. 이번 실적 발표 이후에 움직임을 체크해 보실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몇 초 남은 것 같은데 이번 주에 가장 뭐 테이버님이 관심 있고 좀 좋아하는 종목 또는 기대하는 뭐 기업 어떤 기업이에요? 지금? 화이자입니다. 이번 주 네. 화이자? 네. 앞에 저런 거 설명해놓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수급적으로 봐야 되는 거고요. 예. 노보노디스크. 저는 화이자가 이번 주 실적 발표가 있는데 네.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제가 이건 배당으로서도 계속해서 이제 관점으로 되게 좋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예. 그리고는 최근에 이제 우리가 2021년도, 2년도 요 고점이었던 때가 코로나 백신 때문이었잖아요. 코로나 때 그때 얘도 마찬가지고 모더나도 엄청나게 깨졌어요. 지금 주가 그때 측면에서. 돈을 많이 벌었고 최근에 보시면 화이자가 적자까지도 이제 기록을 한 분기 적자를 내면서 2023년도 EPS가 매우 이제 마이너스가 났었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그 부분이 뭐냐 그러면은 예. 얘가 백신에 대해서의 감가를 때렸죠. 우리가 재고를 털어내는 과정에서 이제 감가를 털어내고 그러고 난 이후에 지금 보시면은 다시 이제 매출이 우상향을 하려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고 예. 최근에 주가가 안 좋은 이유는 이게 노보노디스크랑 일라릴리가 최근에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죠. 마운자로가 세계 최대 이제 약품이 됐다, 약물이 됐다. 가장 매출을 많이 발생시키는 약물이 됐다라고 하는데 화이자가 거기서 이제 경구용 치료제를 포기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맞아요. 그것도 하나의 어찌 보면은 하락의 트리거가 됐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최근에 20불대에서 20불 중반대에서 배당 7%가 나오다 보니까 요 상황은 이번 실적 발표에서는 물론 최근에 트럼프랑 이제 약가 인하에 대한 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가이던스도 확인해 봐야겠지만 상당히 이제 많이 락바텀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예. 이 부분에서는 경기 방어 성격으로 화이자는 저는 관심 있게 좀 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화이자도 뭐 대표적인 또 우리 배당주로서 매력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잠시 동안 두 분이 어디 가셨냐? 저희 옆에 다 계셨습니다. 예, 뭐 좀 확인할 게 있어가지고 감원 안 됐어요. 네? 감원 안 됐어요. 감은 안 됐습니다. 저희가 놀라운 거를 준비하고 있죠. 무려 1분 정도 뒤에.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 테이버님과 정말 알차게 기업 하나하나 다 하나씩 짚으면서 우리가 좀 지켜봤는데 자 이번 주 많은 분들께서 또 좋아하는 기업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 뭐 실적 발표 한번 보시면서 오늘 또 테이버님께서 또 말씀해 주셨던 부분을 또 인사이트로 한번 얻고 한번 그 기업을 바라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테이버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두 분 최보아 앵커 김민캐스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 테이버님은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모셔서 이번 주 또 확 지나가면 많은 이슈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 한번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이제 방송이 이제 끝나면 지금 서머타임이 해제가 되면서 사실상 이제 11시 한 반부터 저희가 이제 정규장이 시작되는데 저희가 10시부터 10시 반까지 최보 앵커와 김민 캐스터 두 분께서 지금 나오고 있는 많은 속보를 또 이렇게 잘 이렇게 정제를 해서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시청 바라겠고요. 또 많이 또 이뻐해 주시면 또 열심히 또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12시까지, 1시까지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니랍니다. 자, 그래서 뒤에 있는 그 프로도 많은 분들께서 또 많이 사랑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세 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자, 프리마켓 뉴욕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 뒤에 이어지는 최보아 앵커와 김민 캐스터님의 우리 증거 CG 증거 CG가 아니죠? PD님이 계속 말씀하셔가지고 저희 속보, 속보 그 코너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8시 알람이 울려 프리마켓 숫자들이 춤을 춰 한 주 한 주 모아온 내 꿈이 월스트리트로 날아가고 있어.
네, 최보아 김민의 PM10 오늘 첫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일단 저희가 오늘 첫 방이니만큼 네. 물론 시청자 여러분들은 저희를 방금 전까지 보셨겠지만 저희 프로그램 이름이 왜 PM10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생각해봤을 때 한 3가지 이유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첫 번째는 너무 직관적이고 너무 그쵸. 심플하게 밤 10시에 합니다. 그래서 PM10이고요. 프리마켓 뉴욕이 8시부터 10시까지 하죠. 그쵸. 저희는 10시부터 10시 30분까지 30분 동안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아까 CG 돌아가는 거 봤는데 10시가 아니라 저희가 10시 5분이 돼버렸거든요.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쵸. 이름을 바꿔야 되나. 그러니까 PM10 5 정도로 바꿔야 네. 되나. 뭐 아무튼 두 번째 이유는 프리마켓 10입니다. 네. 나름 그쵸. 좀 요거는 조금 재밌죠. 사실 서머타임이 해제됐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만큼 또 이 시간을 어떻게 조금 뒤로 미루면서 저희가 이 시간을 재밌게 말하자는 의미에서 두 번째 의미가 또 생겼다고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뭔지 아시나요? 세 번째는 뭘까요? Price of Major 10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뭐 M7 정말 많이 말하죠. 그쵸. 매그니피센트 7도 있고 사실 뭐 민 씨는 아마 모르실 수도 있어요. 너무 어렸을 때라 라떼는 빵주 이런 것도 있었고. 압니다. 페이스북 이런 거 맞아요. 해가지고. 그럼 BBIG도 아시나요? 아니요. 바이오 뭐 이런 게 또 있습니다. 아. 그렇지만 요즘에는 대세가 M7이죠. 네. 하지만 저희는 M7이 M10. 아니고 M10입니다. 왜 M10이죠? 저희가 7개 주요된 기업을 제외하고도 사실 그날의 뭐 주요 이슈들 그리고 좀 세 개. 큰 내용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3개까지 한번 결합을 해가지고 네. 또 완벽하게 소화해보자는 의미에서 그런 이름이 지어진 게 아닐까 또 예측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말이 나온 김에 네. 뭐 바로 시작을 하기 전에 저희가 일단은 네. 뭐를 앞으로 이 시간을 통해서 할지 좀 얘기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일단 뭐 민 씨는 여러분들이 저희가 프리마켓 뉴욕에서 그동안 정말 많이 소화하려고 했지만 시간 관계상 못했던 아쉬웠어요. CNBC의 비기스트 무브 같은 것들도 네. 이 시간에 해주실 거죠. 맞습니다. 사실 비기스트 무브가 저희가 이 서머타임이 해제되면서 조금 밀린 건지 오늘 안 떴다고 하더라고요. 평소 시간대보다 훨씬 늦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괜찮아요. 우리 그거 아니어도 할 거 많잖아요. 맞습니다. 아마 제가 방송에서 짚어드릴 때는 거의 이제 10시 반 마지막 무렵에 좀 배치가 될 것 같고 그 전에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주요 기업들의 이슈 그리고 3가지는 저희가 좀 저희의 안목으로 좀 선정을 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거 제가 아마 담당을 하게 될 것 같고요. 보안 앵커님께서는 어떤 걸 하실지? 저는 일단은 속보를 해드려야죠. 또 장전 실적 발표 기업들 나오는 대로 오늘은 근데 장전 실적 발표 기업들이 웬만한 기업들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좀 패스를 하지만 제가 또 킴벌리 클라크 그리고 또 아이렌까지 좀 네. 속보를 좀 가지고 있으니까 민 씨가 한번 M10에 대한 종목을 쭉 해주신 다음에 네. 제가 또 관련해서 속보까지 해드리고 10시 반 야무지게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또 좋습니다. 주요한 기업들 여러분들 많이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뭐 테슬라라든지 뭐 우리가 뒤에서 이슈를 더 얘기할 뭐 애플, 네. 아마존 이런 기업들도 있죠. 일단 주가 상황 좀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전반적으로 프리마켓장에서 이 3대 지수는 다우존스 지수만 현재 0.03% 하락하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S&P 500이랑 나스닥 지수는 보합권, 강보합권에서 현재 움직임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M7 종목들부터 제가 짚어드린다고 했으니까 약속은 또 지켜야겠죠. 네, 먼저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의 경우에는 0.9%대 현재 상승분을 키워주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0.6%대에서 오르내리고 있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기대감 좀 제가 이게 창을 많이 띄웠다 보니까 저도 아이고, 이제 버퍼링 시장에 빠진 건지 아이고, 창이 진짜 조금 느릴 많네요. 수 있다라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현재 빠지고 있네요. 0.2%대 조금이지만 어쨌든 빠지고 있다라는 점. 사실 금요일장에서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 정도 맞습니다. 차익 실현 물량은 뭐 양호하지 싶어요. 테슬라가 저번 시장에 잘 갔는데 오늘 정규장에서는 어떻게 될지 현재 약보합권에서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조금 이슈까지 확인을 해보셔야겠고요. 그리고 알파벳 같은 경우는 알파벳도 역시나 1%를 좀 내려온 수준으로 현재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알파벳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올라가고 네, 있습니다. 네, 0.5% 정도 뭐 강보합권에 거래가 네. 되고 있네요. 사실 제가 M10이라고 저희가 말을 했는데 PM10이라고 했는데 이게 매일매일 또 3가지를 알차게 준비해 올까 말까 고민이 되거든요. 해주시면 안 돼요? 해드리겠습니다. 해주시겠습니다라고 네. 말할 뻔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최근 이 실적 시즌이다, 어닝 시즌이다 보니까 지난주에 있었던 이슈를 소화했던 걸 넘어서 또 이번 주까지도 M7 종목 위주로 또 다양한 이슈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혹시 제가
엔비디아를 시작하려고 하나요? 엔비디아요? 브리핑? 궁금하신가요? 궁금합니다. 근데 하기 전에 제가 좀 속보를 한 2가지 정도 전해드리고 네. 가면 아무래도 좀 속보는 빠를수록 시의성이 좀 그쵸. 높을수록 좋으니까요. 제 거 화면 한번 전환해 주시면 제가 한 10분 정도 전에 나온 CNBC 기사 한번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용품 기업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 킴벌리 클라크에 관한 소식인데요. 우리나라 투자자들 분들에게는 유한 킴벌리와 연관된 미국 법인 회사다라고도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이 킴벌리 클라크가 487억 달러의 캔뷰를 매입하겠다라고 하는데 여기 뭐 더 설명이 필요가 없죠. 타이레놀의 주인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이레놀이 앞으로 합병되는 회사에 들어가는 브랜드가 될 예정이다라는 부분까지 좀 파악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네. CNBC에서는 이번 M&A가 올해 있을 월가 최대 규모의 M&A가 될 것이다. 이 두 회사가 합친다면 월가에서 가장 큰 소비재 기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표현까지 좀 사용을 하면서 기대감을 좀 드러내고 있는데요. 네. 이 합병 회사에 들어갈 브랜드다라고 한다면 기저귀, 하기스 유명하죠. 하기스도 들어가고 크리넥스 그리고 뭐 여기 사진이 보여지겠지만 요 밴드 브랜드 그리고 타이레놀까지 포함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타이레놀 하면 많은 분들이 캔뷰가 그동안 오랫동안 짝꿍으로 이렇게 좀 여겨졌던 그런 관계인데 이제 그쵸. 타이레놀의 소유주가 바뀐다라는 차원에서도 많은 투자자분들께 좀 새로운 소식으로 다가오실 것 같아요. 네. 이 브랜드들을 다 합하면 총 100억 달러 규모의 브랜드가 좀 탄생을 할 것이다라고 했으니까 네. 올해 있을 월가 최대 규모의 M&A다라는 표현이 무색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2026년 하반기에 이번 M&A는 마무리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련해서 좀 주가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캔뷰 같은 경우는 기대감의 18% 정도 현재 프리마켓에서 급등 중에 있고요. 네. 반대로 킴벌리 클라크 같은 경우는 재정적인 지출에 대한 부담이 좀 불거졌겠죠. 지금 14% 가깝게 좀 급락 중에 있다라는 거 좀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소비재 기업들의 이런 활동이 저는 조금은 뭔가 조금 반갑다라고 해석이 좀 되는 것 같긴 한데 맞아요. 최근 너무 이 빅테크 중심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또 맞아요. 그에 대한 대항마가 그쵸?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또 이런 내용들이 조금 반가운 소식이지 않나라고 또 이 투자의 시각을 다르게 돌려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재밌죠. 맞습니다. 재밌고 또 이러한 소비재 기업들의 또 향후 움직임이 어떻게 될 것인지 네. 여기에 대해서도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일단 킴벌리 클라크보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더 많이 관심을 가지실 만한 종목도 지금 프리마켓에서 급등 중에 있습니다. 지금 네. 화면 한번 틀어주시면 아이렌 현재 주가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제가 민 씨한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아이렌이라는 기업이 비트코인 관련주다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AI 데이터 센터 관련주다라고 보시나요? 저는 데이터 센터 관련주라고 조금 더 보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내용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런 것들을 위주로 좀 이득을 가져오기 위해서 한 게 아닌가. 아직 마이크로소프트 얘기를 안 했는데 예고를. 근데 뭐 죄송해요. 이미 좀 나온 지 오래된 소식이니까 네. 맞아요. 아이렌 같은 경우는 저는 둘 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살짝 봐버렸어요. 잘하셨어요. 비트코인 채굴 관련주로 보실 수도 있겠고 AI 데이터 센터 관련주로 보실 수도 있을 텐데 네. 약간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 트렌드죠. 뭐 아까 제가 뭐 블랙베리, 뭐 노키아 같은 네. 종목들도 말씀을 드렸지만 트렌드가 변화함에 따라서 비트코인 채굴이 사실 아이렌 측에서는 돈이 안 된다고 판단을 한 거죠. AI 데이터 센터로 좀 그러한 관심이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네. 아이렌 같은 경우는 서학개미들이 굉장히 매수를 많이 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관심이 굉장히 집중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또 아이렌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과 AI를 연결하는 사업까지도 현재 좀 구상 중에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굉장히 그림이 재미있는 큰데요? 두 흥미로운 포인트들이 결합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이거 기사 한번 좀 띄워드릴게요. 지금 제 화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렌에 대해서 하나 기사가 나왔습니다. 아이렌은 마이크로소프트와 97억 달러의 클라우드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현재 프리마켓에서 21% 넘게 좀 폭등 중에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이로 인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엔비디아의 GB300 GPU에 대한 접근 권리를 좀 획득을 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렌은 추가적으로 델과도 GPU 관련 장비 58억 달러 정도의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도 함께 전해졌는데 네. 이 델은 엔비디아의 GB300 GPU를 마소가 사용할 장비까지 아이렌에 약 58억 달러에 제공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네. 요즘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 말이 투자, 파트너십, AI 이런 거예요. 사실 아이렌이 어디에 대해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라는 이야기도 좀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귀가 쫑긋할 만한 소식이긴 하지만 기다렸던 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 상대가 마이크로소프트다, 엔비디아다라는 그렇죠.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뭐 사실 기대감이 맞물리고 좀 폭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정보를 좀 빨리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민 씨의 좀 엔비디아 관련된 이야기 또 아마존, 애플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엔비디아 먼저 해주시겠어요? 사실 아이랜 쪽으로 살짝만 더 덧붙이고 넘어가자면 들어오세요. 이 전체 용량의 10% 정도만 차지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또 추가 계약에 대한 여력도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또 아이랜 기다리셨던 분들은 사실 이만큼의 호재가 없다고 생각을 그쵸.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서 아이랜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M7 종목 맡아서 하겠다고 했으니까 네. 이제 이슈를 제가 엔비디아를 하려고 했는데 방금 또 구글에 대한 내용이 조금 이슈가 있어서 투자자분들의 반응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 부분도 한 줄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글이 8개 트렌치 구성된 회사체에 대해서 발행 예정이다라는 내용이 약간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으나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지금 반응이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 내용에 대해서 악재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말이 이어지는 걸로 봐서 조금 정규장에서의 분위기나 이런 것들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좀 더 명확한 그림이 나와야 될 것 같기는 한데 네. 뭐 일단 그러한 소식들 가장 빠르게 전해주신 거 너무 좋은 것 같고요. 네. 지금 뭐 프리마켓 주가 상승률을 보시면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네. 영향은 없는 것 같기는 그럼요. 한데 추가적으로 좀 더 명확한 멘트들이 나오기를 한번 좀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 쪽으로 있었던 이슈들 함께 짚어보면서 이번 주 엔비디아는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 너무 나눠보면 좋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엔비디아가 현재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제가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현대자동차 그룹이 이 차세대 AI 팩토리를 만든다는 소식이 또 있었죠. 이 엔비디아의 최신 GPU 블랙일 5만 개를 도입해서 자율주행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로봇 분야의 AI 개발을 본격적으로 가속할 계획이다라는 뉴스는 다들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이번 협력에는 정부도 또 함께하게 되겠습니다. 과기정통부, 현대차그룹, 그리고 엔비디아가 함께 국가물리 AI 클러스터를 구축해서 AI 적용센터나 또는 데이터센터 같은 핵심 인프라도 함께 세운다는 계획이 나왔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지난주 한국 정부와 주요 기업들의 총 26만 장 규모의 또 GPU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5만 장, 또 삼성전자 5만 장, SK 5만 장, 현대차 5만 장, 그리고 네이버 클라우드 6만 장으로 구성이 됐고요. GPU는 아무래도 AI를 돌리는데 꼭 필요한 핵심 부품인 만큼 그 수량이 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전 세계가 현재 확보에 대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차원에서는 지난주 좀 살펴봐야 될 주요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엔비디아의 최첨단 AI 반도체 블랙웰은 미국 전용으로만 제한을 하겠다. 맞죠. 그래서 중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게는 제공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는데 그렇게 되면 약간 어불성설이 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26만 장 규모를 이렇게 하겠다,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젠슨왕 CEO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또 연출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짚지 않을 수가 또 없습니다. 뭐 일단은 한국에서 정말 난리였던 그 깜보치킨 회동 이후로 좀 한국에 대해서 엔비디아의 그런 입장이 굉장히 좀 긍정적이어진 네. 거는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아까 영상을 봤는데 한국 헌정 영상에 직접 네. 젠슨왕 CEO가 목소리까지 입혔다라고 하더라고요. 최초라고 하다가 그러니까. 또 뭐 K-팝 영상부터 그러니까요. 뭐 한국의 산업의 그런 발전 동향의 그런 과거 영상들까지 붙여놨더라고요. 젠슨왕 CEO가 예전에 돈이 없던 시절에 용산 전자상가랑 PC방을 전전하면서 돈을 벌었던 시절이 있어서 그 네. 영상에 PC방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콕 집어서 PC방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국의 그 진짜. PC 산업 그리고 그 주축인 PC방에 대해서 젠슨왕 CEO가 이번에 다시 한번 좀 좋은 그런 반응을 좀 보였다라고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고 네. 지금 말씀해 주셨던 트럼프 대통령의 인터뷰도 다시 한번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CBS 인터뷰 말씀하시는 네, 거죠. 맞습니다. 근데 그게 재밌는 포인트는 그게 사전 인터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전에 녹화가 된 거를 송출을 했기 때문에 약간 시기상으로 약간 시기상으로 조금은 더 긍정적인 기대를 해볼 수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네. 사실 에어포스원 기내 브리핑에서도 똑같은 입장을 반복한 걸로 봐서는 아무래도 사전 녹화인 건 맞지만 트럼프 네. 대통령의 입장은 여전히 그쪽으로 어. 미국에게만 제공을 하는 그런 입장을 좀 네. 유지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데 정말 좋은 질문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오늘 로이터 통신의 민캐스터랑 똑같은 질문에 대한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 이제 여기서 감원되면 로이터로 이제 이직하려고요. 절대 감원 안 시킬게요. 여기서 열일을 하도록 하세요. 네. 네, 로이터 통신도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국에 26만 장을 공급하기로 한 것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근데 제가 여기에 드리고 싶은 답변은 모른다였습니다. 로이터 통신 역시 불확실성이
높아진다라고만 답변을 했을 뿐 네. 사실 이거에 대한 대답은 아무도 할 수가 없겠죠. 그쵸. 관련해서 미 정부도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입장은 아직 없다고 하고 엔비디아도 뭐 네. 구체적인 어떻게 뭐 입장을 바꾸겠다, 뭐 미 정부의 그런 발언을 들었다라는 그런 식의 내용은 없었기 없죠. 때문에 향후 좀 더 명확한 윤곽이 나오면 네. 그때 다시 한번 좀 전해드리는 걸로 하고요. 아마존 소식으로 넘어갈까요? 근데 하나 더 짚어보려고 하는데 엔비디아, 네. 저희가 아까 그 속보에서 나왔던 내용이 또 아랍에미리트에 엔비디아 그쵸. 최신칩 수출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쵸. 근데 이건 또 방금 나온 이슈란 말이에요. 그니까요. 그러면 제가 뭐 사전 인터뷰 된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제가 뭐 이거 네. 화면 틀어드릴까요? 여러분 사실, 이것도 속보로 네,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게 AI 칩 미국에서만 자국 안에서만 쓴다면서 이런 말들이 계속 오고 가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해명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뭐 어쩌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아무튼, 네. 그 약간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좀 이런 기업체들의 입장에서 뭔가 이렇게 이슈가 있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전에도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 뭐 중국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또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아직 우리 그거에 관련해서는 블랙엘 수출에 대해서 이야기된 바가 없다라고 그러니까요. 하면서 서로 입을 이슈가 맞추면 얼마나 입이 안 좋을까요? 맞은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여기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고 10분 남았으니까 네, 우리 준비한 거 다 그러니까요. 하려면 빨리 다음 아마존으로 저희가 넘어가야 지금 돼요. PM10이잖아요. 근데 지금 M7 종목만 보다 또 끝날 것 같거든요. 그러게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아마존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이렇게 또 실적 발표가 있었죠. 이 목요일 장 마감 이후에 3분기 실적 발표에 대해서 또 깜짝 발표를 했는데 금요일 정규장을 이끈 것 역시나 아마존이었고요. 어닝 또 서프라이즈였죠. 그렇죠. 이 주가가 9%대가 오르면서 사상 최고가를 또 기록을 했습니다. 3분기 전체 매출은 전년보다 13% 늘어난 1,802억 달러로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고요. 특히나 아시는 것처럼 이 클라우드 사업이 핵심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AI에 대한 학습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또 프리미엄 칩 판매량은 전분기보다 150%가량 늘어난 덕분으로 보고 있는데요. 또한 여기에 더해서 곧 출시된 이 트레이니엄 3칩 역시 고객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아마존은 쇼핑 챗봇 루퍼스를 통해 연간 100억 달러에 대한 추가 매출도 현재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앤디 제시 CEO는 확실한 모멘텀을 또 가지고 있다면서 AI 기반 클라우드와 또 리테일 사업 전반의 성장세에 대한 회복도 강조를 했습니다. 덕분에 이번 제프 베이조스 순자산도 2,650억 달러, 엄청난 수치네요. 이렇게 늘면서 세계 부자 순위 3위까지 또 올랐다고 우와, 하는데요. 네. 월가 역시 아마존의 성장세를 주목하면서 이 주요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아마존 주가가 올해 내내 뭐 다른 빅테크들에 비해서는 좀 부진했다라는 말이 이어지는데 이제는 또 아마존의 시기가 돌아간다라고 그러게요. 투자자들의 반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마존의 시기가 돌아간다는 게 좀 체감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보유했다는 것 자체로도 좀 생각을 해보면 메타가 이런 부분에서 좀 약했다라고 반응이 있었잖아요. 네. 반면에 좀 아마존에서는 이런 수익 모델이 좋다라는 평가를 위주로 또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아마존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해보자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적이 정말 좋았죠. 그쵸. 가장 뭐 투자자들의 관심을 많이 받았던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번에 엔비디아랑 테슬라를 제외하고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가 정말 많았잖아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피라미드가 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가장 위에 아마존이 있고 그다음 구글이 있고 약간은 괜찮은 영역에 애플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네. 뭐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뭐 관련해서 아마존에 대한 그런 투자자들의 관심이 다시 한번 좀 뜨거워지는 시기인 것도 분명히 맞는 것 같고 또 클라우드에 대해서도 좀 시장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라는 부분도 어느 정도 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제가 2부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뭐 아마존도 그렇고 메타도 그렇고 다른 기업들도 다 마찬가지고요. 저는 어찌 보면 이번 실적은 사실 포문을 연 AI 시대 이제 포문을 연 시작이다. 시작 그런 실적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거는 다음 분기 실적이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네. 메타 같은 경우도 뭐 저희가 일회성 비용이다라는 측면도 많이 말씀을 드렸고 뭐 아마존 같은 경우도 뭐 클라우드 부분이 잘 나왔지만 분명히 그 안에 우려 요인들도 있거든요. 네. 이렇게까지 아마존도 주가가 잘 갈 일이냐? 사실 뭐 핑계를 찾자면 그쵸. 분명히 뭔가가 또 있을 것이기 때문에 사실 뭐 AWS 이렇게 목동 사태도 있었고 그러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뭐 실적이 좋다는 것도 맞지만 굉장히 또 기대감이 높았던 게 이번에 또 터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맞아요. 종합적으로 들거든요. 그게 다음 분기 실적 때 무너질 수도 있는 건 거니까 그러니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가 공든탑이 명확한 무너지지 않을 것이냐. 않도록 한번 좀 저희도 해보겠고요. 다음 네. 애플 얘기를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M7 종목 중에서는 애플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애플이 2025 회계년도 4분기와 또 연간 실적에 대해서도 발표를 했습니다. 이 4분기 매출은 제품 부문이 737억 달러, 또 서비스 부문은 287억 달러로 전년 대비해서 각각 5%, 또 15%가량 늘어난 수준인데요. 특히나 서비스 부문 매출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아이폰이 여전히 애플의 캐시카우 역할을 한다. 그만큼 그렇죠. 돈을 잘 물어다주는 역할을 했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 4분기 아이폰 매출은 490억 달러로 전년 대비해서는 6%가량 늘었고요. 또 연간 매출도 4%가량 늘면서 성장세를 회복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애널리스트가 예상했던 502억 달러 수준에는 조금 못 미쳤다라고 평가도 좀 있으니까 네. 그 부분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팀쿡 CEO는 4분기 총 매출 1,025억 달러와 또 역대 최고 서비스 매출에 대해서 또 자랑을 하면서 이 역대 최고치에 대한 내용을 한번 언급을 했는데 이 살펴봤을 때 애플은 여전히 성장 잠재력에 대한 우려를 좀 떨쳐낼 수 없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의 메시지도 좀 전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좀 이 투자자들의 반응을 조금 더 다각면으로 살펴보면 애플에 대한 이런 평가가 있더라고요. 애플 걱정은 연예인 걱정이다. 그렇죠. 우리가 혁신이 좀 빠졌다고 하는 내용을 좀 살펴보면 사실 혁신이 빠진 게 아니라 존재 자체가 혁신이기 때문에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을 대변을 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저도 하나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아이폰 17의 판매가 이번에 굉장히 잘 나왔잖아요. 근데 그쵸. 이게 실적도 이 분기별로 있듯이 그게 실적에 반영이 되는 그 매출이 따로 있거든요. 그 네. 기간이. 근데 이번에 아이폰 17 판매량이 굉장히 잘 나왔는데 그게 한 제가 알기로 일주일 정도가 이번 실적에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극 초기만 이번 실적에 반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다음 분기 실적에 정말 아이폰 17의 폭발적인 판매량이 증명이 됐다면 다음 네. 분기 실적에 분명히 잡힐 것이고 또 애플의 약간의 우려사항 중 하나가 AI의 혁신, 부재, 당연히 이런 측면도 있겠지만 가장 큰 시장 중 하나인 중국 시장에서의 부진이 하나로 꼽혔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아이폰 17 판매량이 정말로 다음 분기에 늘어나고 요즘 중국에서 현지에서 인기가 엄청나다고 또 끌고 하죠. 있다고 하죠. 그렇다면 그 중국 시장에서의 인기가 다시 한번 네. 부흥을 하는지는 다음 분기 실적에 애플 측의 의견이 맞다면 분명히 잡힐 거거든요. 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조금은 그쵸. 기다려보자. 전반적으로 M7 종목들이 만약에 조금 부진했던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장은 너무 이제 버리자라는 기조보다는 그러니까요. 다음 분기까지 기다려보자. 왜냐하면 AI에 대해서 조금 기대 심리가 결과적으로 반영돼 있어서는 결과까지 이어지는데 좀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을 또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애플은 AI에 대한 그런 해답을 시장이 요구한 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시장이 이제 인내력이 좀 네. 부족해지기는 했지만 저는 어찌됐든 약간은 아쉬웠던 부분이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AI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명시는 되진 않았거든요. 네.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추상적인 답변만이 돌아왔기 때문에 이게 저는 조금은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애플은 사실 애플 하나가 가진 그 브랜드 가치라는 게 엄청나게 강력한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네. 이번 아이폰 17의 판매량까지 만약에 좀 미진하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애플은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도 부족하고 혁신적인 부분에서도 부족하다라는 그런 이중적인 악재가 될 수도 있었겠지만 그건 또 떨쳐냈다. 아이폰 17이 잘 나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떻게 보면은 아주 하나는 큰 소재는 가져간 아니어도 거예요. 악재를 하나 맞아요. 내쳤다라는 차원에서 좀 분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더 준비된 종목이 있을까요? 사실 조금만 더 덧붙이자면 이 생성형 AI가 없으면 망한다라고 이렇게 뭔가 공식화됐던 현재 상황들을 좀 애플이 어느 정도는 잠재웠다고 저는 볼 수 그렇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잘하는 거, 좀 제품 자체가 좀 튼튼해야지 그걸 밀고 갔을 때 그런 그쵸. 결과론적인 걸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서 다음 분기까지 1차적인 그런 테스트는 어쨌든 통과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맞습니다. 아마 오늘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실 만한 종목은 저는 팔란티어일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장 마감 이후에 좀 실적을 발표를 하죠. 아직까지 실적은 나오지는 않았지만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간에서 좀 떠들고 있는 그러한 시장의 기대감 같은 것들을 좀 전달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강력한 성장 모멘텀이 여전히 이번 분기에도 이어졌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좀 시장 전반에 좀 팽배해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구체적인 수치로 짚어드리자라고 한다면 3분기 매출이 전년비 50.7% 증가한 10억 9천만 달러 정도로 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EPS는 지금 보시다시피 예측치가 한 16센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17센트로 예상치를 웃돌 것으로 좀 기대가 된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팔란티어의 그런 저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기대를 해보는 그런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않을까 싶고요. 또 팔란티오 같은 경우는 정부 혹은 상업 계약의 현황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뭐 그리고 팔란티오가 그동안 많이 강조를 했던 AI 플랫폼의 채택률 같은 경우도 이번에 구체적인 수치가 언급이 된다. 거기에 대한 좀 명확한 청사진이 좀 그려진다라고 한다면 투자자들이 다시 한번 좀 환호하는 모멘텀이 좀 될 수가 있겠죠. 네. 아유, 저희가 준비한 게 너무 많은데 너무너무 아쉽네요. 비기스트 무브 안 나온다고 뭐라고 그러게요. 했는데 비기스트 무브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D시간 빼가지고 그러게요. 하면 좋을 텐데 뭐 원하실까요? 아무튼 저희가 뭐 인기가 많아지면 여러분들이 많이 네. 봐주시면 저희가 1시간까지 늘어날 수도 있겠죠. 좋습니다. 아무튼 저희의 오늘 PM10 첫 방송은 여기서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를 많이 사랑해주셨던 우리 프리마켓 뉴욕 애청자분들이 저희를 30분 더 보니까 좋으시겠죠.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을 해주신다면 저희가 네. 거기에 힘입어서 더 많은 속보들 아주 맞습니다. 정보의 양과 질로 꽉꽉 채운 30분을 한번 좀 마련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비기스트 무브라는 코너를 되게 많이 사랑해 주셨는데 한동안 좀 그러니까요. 없어져서 아쉬워했잖아요. 다음 시간부터는 좀 이것도 알차게 채워오길 바라면서 저희 PM10을 이렇게 마무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늦은 시간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2시간 반 동안요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10시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PM10 첫방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